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감시자들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8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완이 담긴 방송, 오랜만에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오랜만이에요. 시네타운 19 6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착한 목소리 소유자 이재익입니다. 뭐가 착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소리 착한 것 같다고. 제가 오늘 목요일 수요일이죠. 그저께 이병헌 씨를 만났어요. 사람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다른 긴 얘기 하지도 않고 딱 한마디 인사하는데 재익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인사를 듣는데 제가 여자라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심하면 안 돼. 토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스로를 느낌. 의심하면 안 그래서 돼. 이분의 힘을 느꼈어요. 사실 이재익 PD도 그렇잖아요. 뭐 이재익 PD가 키가 한 172? 정도요.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머리도 큰 편이고 뭐 그런데 나 10세끼야 머리가 큰 편이야?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어깨가 좁은 편인가? 맞습니다. 부인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작진 않다 정도로 합시다. 그럽시다. 작진 않다.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자기 확신이잖아. 확신하죠 저는. 의심하지 않는 저희 거. 매력을 확신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인가 너가 하여튼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구절이 성경에 얘기인데요? 나오는데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진짜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19살 때 처음 이제 나이트를 갔는데 그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어떤 여자를 보면 난 저 여자를 당연히 꼬실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히. 세상의 범죄자 중에 가장 무서운 범죄자가 확신범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 나는 내가 보기엔 거기 있는 여자들 내가 다 꼬실 수 있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좀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그 여자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혹시 그 여자를 꼬시길 원하는 남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자를 꼬실 수 있다.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병헌이 겨자가 된 느낌이냐.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지금은 아닐 수 있어도 3개월 뒤에 우리 이민정 양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방송은 아니 뭐 들으면 어때? 알려주지 마. 이병헌이 때릴 수도 있다. 이 방송 알려주지 마. 지금 장난 나 아니야. 맞고 싶어 이병헌한테. 나 그럼 헐리우드 배우한테 맞은 사람 아니야. 브루스 윌리스 친구한테 맞은 거야. 이 방송은 힘들다. 맞을 나 만하지. 정말 우리 저 올드스쿨에 안녕하세요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올드스쿨에 조효정 씨가 나왔을 때 이걸 얘기를 해줄까 말까 진짜 100만 번 갈등했다.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되죠.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잘하셨어요. 정답인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손이 근질근질했는데 간만에 김수민 간장게장 들으니까 진짜 정겹다. 옛날에 우리 한참 밀었잖아. 근데 간장게장은 한 통도 안 하고 우리 유민정님이 티셔츠 고급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캐리커처를 넣어가지고 보내주시고 또 홍미영 감독님께서 나무로 만든 수제 핸드메이드 그거 뭔가요 용도가 이제 PD? 근데 진짜 대답하기 전에 얘는 완전 방송이냐. 원고의 두 번째 줄에 덤타임 티셔츠 관절 광고라고 써있다? 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사람 방송 자연스러워. 물 흐르듯 가야지 이 사람아. 야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얘게 자연스러움이 있구나. 좋네. 그 홍미영 감독이 그렇게 주신 나무로 만들었어. 그 크리넥스 각이죠. 근데 사실 뭐 두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중3 이후로 크리넥스를 쓰지 않습니다. 딱히 뭐 크리넥스를 많이 썼는데 중학교 때 굉장히 너무 심하게 써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 휴지를 너 충농증이 있니? 왜 이렇게 살림을 훼손하니? 충농증이 있냐고 의심했는데 우리 강산 푸르게 야, 이렇게 근데 살림을 그때만 훼손하니? 해도 진짜 그래도, 여자를 알게 된 이후로는 크리넥스를 쓰던 애들은 좀 부잣집 애들이고 그렇지. 보통 두루마리를 그렇지. 썼다. 나름 어릴 때 청담동 뽀삐, 뽀삐. 살았어요. 어. 네. 근데 마리마리 두루마리.
하여튼 그랬어요. 엄마가 축농증을 의심하고는 듣고 보니 목소리가 약간 비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우리 얘기. 제기가 코를 많이 푸네. 그래 뭐 묻어 있는 거의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비슷해요. 냄새만 좀 다르지. 씨발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 아니 당장은 달라. 당장은 다른데 이게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건조가 돼도 완전 느낌이 똑같죠. 바삭바삭한 게. 근데 반건조 상태에서는 달라요. 반건조. 맥반석에. 아니 진짜 다르다니까. 반건조 상태. 왜냐면 내 말 들어봐. 야, 씨발 지금 북에서 왔냐? 반건조 피대기 오징어냐? 끝까지 좀 들어 사람 말을. 아 내가 목소리가 좋았으면 니네들 이렇게 안 끼어들었겠지. 그 아니야.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했어. 니들이 안 끼어들 거다란 믿음을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우리가 안 끼어들었을 텐데. 그분은 제가 볼 땐 타조할 겨자씨가 만한 없었어. 믿음 있는 분이야. 겨자씨가 그래. 그분 믿음 이런 거 아니야. 나 이민정도 꼬실 수 있는데 전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나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네. 복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민정도 꼬실 수 있다고 그럼. 믿음 확신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냥 클럽에 가면 여기 애들은 내가 다 꼬실 수 있다 정도예요. 술을 같이 먹으면 1대1로 먹으면 얘는 꼬실 수 있다 정도인데 이민정을 꼬실 정도 확신은 아니거든요. 야. 확실히 우리 크기가 저 한번 차이가 자기계발서 하나 써보죠. 빌리브. 빌리브 하나 써보죠. 우리 시크릿에 이어서. 저는 확신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방건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아 예. 이게 완전 건조가 되면 다 알아. 근데 왜 다 아는 얘기를 하는 아니 거야? 방건조일 때 어떻게 다른지 모르잖아. 알고 싶지도 않아. 아니 이거 그만하자. 콧물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그만하는 걸로. 정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세요. 청취자들의 요구가 있어야 또 내가 얘기를 할 기회가 야, 생기는 홍미영 감독님은 그걸 보내주실 때 이렇게 더러운 얘기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야. 아니 알았을걸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마 알았을걸? 확신이 있어? 확신해 나는. 확신이 있어? 확실해. 그 덤타임 티셔츠 얘기 좀 더 해드리면 저희 그 시네타운 19의 자매 브랜드인 덤타임에서 저희 그 콜라보 티셔츠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콜라보. 연남동에 덤타임에 방문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거기 가야만 살 수 있어요? 모르- 인터넷으로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에 살아. 근데 시네타운 나이트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티셔츠 사고 싶다 해서 연남동까지 가지고 티셔츠 살. 아니 전화 문의하면 뭐 방법이 있겠지. 전화번호가 뭐.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한테 준비가 없구나. 얘는 방송이 자연스러운데 방송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성 문제. 덤타임 다들 지금 누가 더 빠른지 누구 핸드폰이 더 빠른가 지금. 덤타임 아니네. 070-8234-5983. 야 검색하면 이승훈이구나. 야 어떻게 투지폰으로 우리보다 LTE보다 빨리. 나 이거 노트 2인데 070 뭐라고? 또 찾아야 되잖아. 야 대박이야. 야 대박이야. 070-8234에 5983. 네네. 야 이승훈이 나는 투지폰을 쓰지만 LTE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이걸 찾았더니 야 2대 LTE를 이겨버렸어. 야 대단한데. 자 070-8234에 5983으로 대단한데. 전화하시면은 네. 전 티셔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수 있진 않아요. 살 수 있어요. 뭘 받아 받긴. 그럼 믿음을 갖고 있어. 전화해야지. 야, 그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전화해도 될까 말까 상황이지. 처음부터 사야 될 생각하면 돈을 지불하게 되잖아. 땡깡 부리면 목소리가 좋으면 하나 주지 않을까 이런. 아니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셋이 입고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야 되는 다음 거 주? 아니야? 다음 주 콜. 다음 주 화요일. 오케이. 월요일만 아니면 돼요. 월요일에 왜요? 저희 팀 회의 있잖아요. 똑같이 입고 앉아 있으려고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진짜. 애들 미쳤구나. 월요일은 안 됩니다. 똑같이 나란히 입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일 소개 좀 해주시죠. 내 소개 안 했구나. 저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에 치킨 탈을 쓰고 당산동에 치킨 배달을 다녀온 이승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PD가 그 치킨런 몸을 던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이재 PD님 네. 치킨 탈을 쓰면 청취율이 급 반등할 거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건 성공이야 무조건. 보면 잘못된 믿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승훈이가. 제가 예전 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잘못된 믿음만큼 해로운 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봅시다 청취율. 우리 청취율 까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율 나오면 근데 나이트에서 까는 그러기엔 걸로. 내가 불리하잖아. 아니 전 거랑 이번 거 같이 까면 되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디오 청취율이 크게 반등하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회나 전전회랑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추이가 중요합니다. 추이가 중요합니다. 추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콜투자 맡으면 거기서 깽판 쳐도 1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빰프로 한 8개 합쳐야 컬투쇼 15% 근데 합쳐지거든요. 컬투쇼 할 때 진짜 후달리는 건 뭐냐면 이 숫자가 워낙 크니까 떨어질 때 정말 크게 떨어져요. 라디오 많이 떨어져 1% 떨어지잖아. 근데 컬투쇼 할 때 18.9에서 14.3으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농담 아니야. 그 정도 수치면 러브 FM 있는 프로그램은 다 합친 거하고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정말로 수치기 본부장한테 때문에 불려갔었어요. 이거는 유의미한 숫자 아니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유의미한 숫자거든. 이 정도. 너무 유의미하지. 너무 그 유의미해. 정도면 너무 유의미하지. 이거는 교자씨가 아니야. 제가 할 말을 읽고 아. 본부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뭘 해야 되나 막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애쓴다 애써 치킨 탈 쓰고. 치킨 탈 쓰는 건 정말. 자, 메일 소개해 주시죠. 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박화연 대위님께서 다시 한번 메일을 주셨습니다. 아우 제가 그 강조했던 그분이죠. 박아연님, 예. 박아연 대위님. 세븐 PD 안녕하세요. 박아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연을 보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소개했는데. 변변치 않은 사연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위라는 직급에 대해서 졸라 높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잠깐 어깨가 으쓱하게 만드셨던 이승훈 PD님. 이승훈 PD가 대위 높은 거 아니야? 공익이니까 얘는 개장 과장밖에 못 봤으니까 대위인으로 알 수가 없지. 대장 과장이 뭐야? 주사. 그래서 얘가 주사가 있는 거야. 어쨌든 잠시 뽕긋했던 어깨를 야 졸라 높은 건 아니야라고 이재 PD가 급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 시네타운 19 열심히 듣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그 자짜들 엄청 나오잖아요. 자짜들을 한참 듣다가 갑자기 지하철이 정차에 방송이 나오길래 헤드폰을 빼고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열차 안에서는 성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승객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상행인데 이분 저 박아연 대위님 귀에는 열차 안에서 성행위가 금지되었다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였는데요? 맥도날드 광고였는데 너의 동정을 아끼지 마라. 이게 광고 카피인 거여서 돌았나? 진짜 돌았나 했어. 근데 그 또 나중에 보니까 너의 동전을 아끼지 마라 해가지고 그렇죠. 동전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다는 샀었잖아요. 얘기였는데 동전이었어. 순간 진짜 완전 개당황했어. 아니 뭐 그 친구한테 하나 사주라 뭐 이런 동전 그거 아니었어? 참고로 그 박아연 대위님께 말씀드리면 영어 표현으로 치면 it's time.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때가 된 겁니다 박아연 씨. 네. 박아연 대위님. 남자친구가 있으면 여행이나 갔다 오세요.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방송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야. 음. 몸에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열차 안에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겨자씨만한 신호가 깜짝 놀라게 열차 안에서 이러길래. 아니 열차 안에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겨자씨만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착하게 살자님께서 뭐야? 졸라 착하게 살자 이런 건달인데, 거 건달? 건달이네요. 뭔가 문신이 생각나고 목욕탕 뭐 이런 문신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네요. 세피디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47살. 세피디 형님들 안녕하세요 그러셨는데 47살이시네. 인가요? 죄송합니다. 아호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름 착하게 살자. 아오 좋은 사람. 세 분의 하시는 방송 잘 들을게요. 여기서 세 분의 하시는 방송 잘 들을게요. 이재익 PD의 이수경의 올드스쿨. 다 이수경인 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올드스쿨이야. 이수경이 올드스쿨이야. 이승훈 PD의 붐의 시네타운. 김훈종 PD의 김창렬의 희망사. 착하게 살자. 야 정말 착하게 이분 정말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청취율 높여주시는데 참 도움 되겠네요. 김창렬의 어제 저 착하게 살자님 어제 못 들으셨어요? 예 저는 김창렬의 희망사항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청취율 부쩍 오를 거야. 우리 착하게 살자님. 감사하네 정말. 탈수보다 소용없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고윤경님께서 코겔이란 제목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난 회였나요? 제가 코겔 우리 그 코겔 막 얘기했던 게. 지나는가 지나는가. 하여튼 지나면 까먹으니까 우리는. 자 고윤경님 안녕하세요. 세 분 수다 속에 몸을 맡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표현. 안녕하세요. 세 분의 수다 속에 몸을 맡기고 설거지와 함께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 하류 세상의 퇴적물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92학번 화학전공 전업주부 아주머니.
만연체식 자기소개. 아, 친누나예요? 이분? 김은정 PD 친누나야? 그러니까 결국 아니, 피가 흐르지 않고서 이럴 수 전업주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퇴정물 참 오랜만에. 고윤경님 제가 제 호 하나 드릴게요. 제 호 미괄 하나 드릴게요. 고미괄님, 고만연, 진짜 야. 만연체 끝장이다. 퇴정물 준다. 퇴정물. 아니 무슨 최만식의 탕륜 광고 이런 느낌 있잖아. 마치 그 방건조된 음식 쓰레기 냄새 맡는 기분이에요. 야, 새우군사 속에 몸을 맡기고 설거지와 함께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 하류 세상의 퇴정물 속에 알라. 진짜 대단하다 그거. 시인이신데 시인. 시인이야 시인. 시는 시인데 저 짧은 시가 아니야. 긴 시, 그러니까. 장편시, 산문시. 아니, 설거지를 메콩델타랑 연결시켰어 지금. 야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이야. 우리 저 고만연 주무님, 요즘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학원을 다니는 고1 아들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고요. 애들이 유학을 하고 있나 보다. 집에 돈이 있으시다는 그거네. 지금 지금 재는 거예요? 뭐야 기분 나쁘게. 이분 은근히 겨자씨만한 이런 본인의 또 이렇게 자랑을 하시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반듯한 아빠 아래에서 자괴감과 죄의식으로 얼룩진 사춘기를 보내는 아들에게 이재익 PD의 고3 야자 탈출 음주 구토 정학 사건 에피소드를 그게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전과자 같아. 지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고3 야자 탈출 음주 구토 정학 사건. 와우. 졸라 요약이. 사범이네. 아니 요약이. 이분이 자기가 원할 때는 한없이 들려. 엿가락처럼. 그러다가 짧게 하고 싶은 얘기는 8자 9자로 그냥 정말 긴 사건을. 정말 예전에 그게 생각나요. 제가 아는 형 중에 저 재기 형이랑 동갑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예전에 이제 군대 앞두고 이렇게 되게 착잡하잖아요. 착잡해가지고 술 먹고 꼬양을 부린다는 게 차 2대에 그 사이드 미러를 깼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차량 연쇄 손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야, 센데. 연쇄 일단 들어가면 세다. 연쇄 들어가면 세다. 연쇄에다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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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 보여. 괴뢰집단 같은 느낌이야. 괴뢰집단. 그러니까. 근데 참 웃긴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사람 그대로 연속으로 정확해. 손괴한 거야. 정확해. 저도 음주 후 구토 난동 뭐라고요? 정확? 다 맞는 말이야.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 훌륭하다. 우리 저 고윤경 주부님께서 네. 세 분들보다 몇 년 일찍 SBS 사옥을 드나들었던 시절. 90년대 대학 시절 공감대 소통의 욕구가 있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 낯설어 미루다가 지난 방송을 듣고서야 꼭 사연을 보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SBS 사옥을 드나드셨을까? 우리 사원이셨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방송 관련 퇴직하신 일을 거지, 퇴직. 하셨었나 봐. 그래서 좋은 데로 시집 가서 우리 콘테크 된장녀야. 오, 또 그렇게 흘러가나요? 퇴정물이? 퇴정물이 메콩델타로 흘러가는군요. 콘테크 성공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고윤경 주부님에게 하나 더 소개를 이쯤에서 저희 타인에 의해 생긴 위치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저는 성형외과 17년차 풍호를 읊는 성형외과 원장 부인입니다. 꺼봐. 콘테크. 퇴정물이 성형외과로. 당신은 된장녀. 그래서 이분이 제목이 코겔이야 코겔. 그래서 남편분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코겔 사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대요. 특허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야, 이 멍충아, 큰 풍선 하나에 물 담은 거랑 작은 풍선 물 담은 거 1000개를 큰 풍선에 다시 담은 거랑 어느 게 더 유동성이 있겠니? 이렇게 남기셨다고. 그거는 좀 이상한 얘기인 게 저희는 유동성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저희는 그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말씀. 또 하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여자 가슴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안 만져봤어요. 진짜. 야, 방건조 같은 방건조 오징어야. 이승훈 PD는 어떻게 손을 뒤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가슴 대 가슴으로 합니까? 열중시연. 그래서 열중시인가? 내가 군대를 못 갔다 와가지고 그게 한이 맺혔어. 저 친구 참 자세 참. 이 자세히 만져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을 하다 보면 같은 가슴이라도 가슴 밀도가 부위별로 달라요. 이
유선 조직들의 그 밀도가 이 가슴이 치밀도가 다르기 치밀도가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아. 그럼. 이 목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그 젖꼭지 아래 부분과 이 치밀도가 다 달라요. 그럼요. 약간씩. 윗니랑 아랫니랑 그 뽑을 때 광도가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총기를 또 갈라버리면 이쪽 그러니까. 부분은 좀 더 빡빡한 느낌, 이쪽 부분은 굉장히 물렁한 느낌, 연한 그렇죠, 느낌 이런 걸 그렇죠. 주면 인간의 조직과 굉장히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냥 고개를 쓰면 밀도가 다 똑같아져 버려요. 안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피부만 사람일 거고. 그렇지. 형태는 같지만 그러니까 CG로 치면 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물리 엔진이라고 그래서 그 움직임, 덩어리감, 질량감 이런 걸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형태는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그 실제로 그 덩어리감, 질량감, 움직임 이런 물리 엔진 이제 적용이 뭐 성형외과 전문의 17년 차한테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은 이런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돈을 벌어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야, 그 와중에 지금 특허 사무소에서 메일이 왔어요. 진짜 그 본 것 같다. 최승욱님. 자기 사진까지 보내서 멀티 코겔 시스템 관련. 무슨 씨발 공문이야 공문. 이건 뭐 무슨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뭐였지? 음주 구토 폭행 난동 사건 정확이었나? 뭐였지? 안건 주제 안건 첨부 뭐 이런 거 있잖아. 세다. 멀티 코겔 시스템 관련. 안녕하세요 피디님들. 시네타운 19이 삶의 일부인 특허 로펌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시네타운 돈잘 번다는 19은 변리사. 초창기부터 들었습니다만 사연을 남길까 말까 하다가 드디어 제가 남겨야 될 전문 분야가 나와서 남깁니다. 이재익 PD 지난주 방송 얘기예요. 이재익 PD 왈 뛰거나 걸을 때 가슴의 흔들림이 부자연스럽다. 확실히 자연상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저 최승님께서 종매 기술의 문제점을 논하고 있군. 뭐 여기까지 다들 생각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야, 요거 저 최승님 얘기는 좀 에코 좀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이재익 PD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재익 PD 왈 점성을 묽게 해야 한다. 핵심 과제 해결의 수단인데 좀 약한데. 이승훈 PD 왈 개를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한다. 좋아 구체성이 있어. 실시예로 쓰면 되겠다. 다음에 특허 심사 받을 때 어필 포인트군. 김은종 PD 왈 다중결 시스템 이거 성형계에 혁신이 불겠는걸? 이분 사장님 마인드신데 네이밍하고 팔 생각부터 꼭 이런 사람이 있지. 변리사님께서 일반적으로 연구원들과 발명 미팅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연구원들이 막 얘기를 꺼내면 이분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변리사로서 특허를 내고 뭐 실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 티를 내자면 멀티코겔 혹은 다중코겔은 상표 등록 받으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돈 냄새가 납니다. 네이밍 하나가 판세를 바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지. 똑같은 건데 사실 이름만 바꿔서. 제가 검색해보니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코겔과 같은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멀티 코겔 팩은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고 그 수술이나 시술 방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골 때린다. 나 진짜 올 들어서 처음 한번 일어섰네 방송하다가. 진짜 그러면 저 고윤경님 남편분하고 여기 최 변리사님하고 연결해드려서 우리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걸로. 어쨌든 요 이름은 일단 빨리 등록을 시킵시다. 멀티 코겔 다중 코겔 시스템은 요거 네이밍 자체가 쫄깃하대요. 이름이 중요하대. 우리 또 이렇게 해서 좀 부업 좀 쏠쏠하게 어떻게 좀 돈 좀 버나? 돈보다도 우리 저 한 10년 뒤에 우리 저 주름이나 이런 것 좀 개선하는 느낌으로 시술 한 번 정도만 받으면. 이렇게 참. 진짜 최승우님 골 때린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성형외과 의사 부인과 우리 또 변리사께서 이렇게 보내실 줄은 또 몰랐네. 봐라, 우리 이 방송하고 나면 다음 주에 성형외과 의사가 또 보낸다. 저는 부인이 아니라 제가 의사입니다. 이러고 보낸다. 자 다음은 우리 저 단골 자매 작가 환쟁이 김민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정범 작가의 메일을 지난주에 듣다가 나도 분발해야겠다. 그림 그리세요 그냥. 아니야,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 사이에 종범이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 같은 거 원래 잘 안 해. 그러다 갑자기 형, 제가 예전에 형이 저 광고 달라고 그러셨는데 광고 그때 못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잘 나가니까 이제 와서 좀 하고 싶어요. 솔직하고 좋네. 역시 나는 진짜 우리 대학교 다닌 애들이 자랑스러워. 다 존나 합sab해. 일단 느낌부터가 연대라 그러면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새끼들 이렇게 다 합sab하니? 맨질맨질한 느낌이 있잖아요. 전원이 합sab해. 아유 진짜.
야, 근데 우리 저 김민혜님이 왜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냐면 네. 기가 막힌 잣잣을 하나 보내셔가지고 뭐. 정말 아무도 생각 못할 엄청난 잣잣입니다. 웹툰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건 잣잣. 기사도에서 잣잣을 본인이 보내셨나? 아니 오늘 영화 감시자들 네. 이 영화에서 잣잣을 기가 막힌 걸 찾으셨답니다. 뭐. 뭐냐면 감독이 조희석, 김병서 두 공동 맞아요. 감독 연출이에요. 젊은 감독들. 어떻게 감독님들 두 분이서 메가폰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영화가 뽑혀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분 자차 자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앙상블. 야, 제가 조희석 감독을 술자리에서 몇 번 뵀는데 형이랑 동갑이잖아. 한 살 어린가 동갑이가. 아니 빠른 76이니까 형이랑 맞아 동갑이지. 맞아. 근데 글쎄. 또 야. 올려보니 아니 근데 영화가 잘 나왔다고 지금 김민혜님은 영화가 잘 뽑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 야 그렇게 따지면 여우괴담 두 번째 이야기에 김태용, 민규동은 부부네. 부부. 그 영화 얼마나 잘 뽑혔는데. 아니, 그러면- 여우괴담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오쇼스키 이 사람. 한국에 없다고 막 던져. 나 저 사람 정말. 어쨌든 아니, 감시자들 굉장히 재밌게 생각해봐. 보셨다고. 왜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하셨을까? 그 충격으로 아니지. 사랑으로 그렇지. 이루고자. 이거 어떻게 받아줘? 아무리 겨자씨만한 이거는 안 받아주는 게 이거는 안 받아주는 게 낫겠지. 이건 안 받아주면 돼. 이런 걸 뭐하러 받아? 아유,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우리 또 김민혜님이 또 발끈하셔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 그때 토킹바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만해. 자 다음은 김태웅님. 전번이 있나 모르겠다. 하나만한 이야기 청취율 조사. 안녕하세요. 새 피 선생님들. 좀 선생님에 꽂히셨어요. 오랜만에 메일 드리는 마나 포션입니다. 마나 포션님 알죠? 기억나죠? 친근하죠. 아니 근데 마나 포션이라는 거 자체가 뭔지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RPG 게임에서 RPG가 보통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HP하고 MP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HP는 뭐냐면 체력이라서 HP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MP는 이제 매직 포인트 뭐 이런 개념이라서 마나 포인트, 매직 포인트.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마법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HP가 떨어졌을 때 힐링 포션을 먹고 MP가 떨어졌을 때 마나 포션을 먹는단 말이죠. 그 마법을 쓰는 뭐 그런 거니까. 아 그게 마나 포션이야? 어. 아 근데 이분은 지금 1주년 기념 축하로 어, 마나 포션 한 병 보내드립니다. 얼음 동동 띄워서 정세임 작가와 함께 드세요. 뭘까? 양천 우측 사수함 300 시네타운 19 이승훈 PD 앞으로 보냈습니다라고 보내셨다는데. 뭐지? 우리 이제 마법 쓰는 거. 마나 포션에 술은 없어? 알코올은 없는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어. 자 갤럭시 노트 2로 찾아봤어요. 있네. 술이야? 무슨 병이 나왔는데 향수병 같은데. 어쨌든 뭐 나노 마시랬잖아. 나눠 마시고 마법을 쓰도록 갑시다. 향수인데. 우리 마법을 쓸 수 있다. 믿음을 가져봅시다. 저 청취자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또라이 같아요. 이걸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어쨌든 뭔 소리야 이게? 다음 주에 진짜로. 받으면 저희가 이게 그거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마법사 연가.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자, 다음 주에 저희가 마법을 쓴다면 마나 포션을 얼음 동동 띄워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다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청취율 조사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환경영화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15분 정도 팀을 이뤄 영화 보고 평가하는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은어로 에너지 음료수를 가지고 마나 포션이라고 부른대요. 여기 써 있네. 어떤 블로그에. 뭐 레드불이나 몬스터 하식스 같은 거? 뭐 있단 거. 마나 그래. 포션. 여긴 그렇게 써 있네. 어떤 블로그. 오케이. 하여튼 뭐가 오는지 봅시다. 이승훈 PD 앞으로. 거기서 한 15분 정도 얘기하다가 시네타운 19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무려 15명 가운데 5명이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청취율 30%라고 주장해 봅니다. 무리합니다. 또 죄송한데 또 또라이 같네. 정말 죄송한데 이분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40 보기에는 이분이 겨자씨만한 똘끼가 있네. 아니 이분 아직 성함이 뭐라했지? 이분은 김태웅님. 김태웅님 그 본인 대인 관계를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내 주변에 정상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래도 이분이 우리 청취율 30%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가 마나 포션 한 명 보내드릴게요.
아유. 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윤성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시네타운 19 잘 듣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극장에서 제대로 본 영화가 신세계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기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신세계 편을 들었는데 아니 PD라는 사람들이 약 빨고 방송하나 싶었어요. 저희는 만화 포션을 빨고 만화 포션. 만화 포션에다가 저희는 체할까봐 겨자씨를 띄워서 만화 포션. 후후 불어가면서 야 구운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버드나무 잎 하나 띄워서 만화 포션을 만화 포션. 자 이분이 근데 어느 편에선가 언급하신 화류계 종사자 찾는 걸 보고 피식피식했습니다. 제가 어둠의 세계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물론 영화처럼 그렇게까지 잔혹하거나 거대하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 조직이 좀 작은 조직이신가 봐요. 아니, 남들이 큰 보기에는 뭐 조직도 그거나 이렇게- 그거나 똑같이 보이겠죠. 음. 법이나 윤리를 어기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물론 그런 분류도 있지만 저는 법에 접촉 이분이 정확하게 읽을게요. 그런 분류도 있지만 그런 놈들도 있지만 저는 법에 접촉되는 일은 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법에 접촉되는 건 뭐야? 접촉은 알겠는데 법을 접촉하는 거야? Touch the law. I don't touch the law. 법이 쳐놓은 이런 그 울타리를 건드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남들이 보기에 법 없이도 사실 분이네. 그러네. 무법자네 무법자. 만화 포션이 필요 없는 분이야. 남들이 보기에 그렇지 저희도 나름 윤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계열의 조직끼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업들이 돈으로 그런 것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짓을 행하지 않는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 이 글이 읽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송에서 읽히지 않더라도 이재익 PD님이나 시나리오 작업에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 주세요. 경험상 아는 것들은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네. PS 그리고 건축학 개론이나 후궁 등 다른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수정 좀 해주세요. 유도야 수정 좀 해줘라. 좀. 아니 지금 유도가 안 해요. 그 몇 번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그거 시스템이 저기가 안 되더라고. 규호가 하고 있어. 규호가. 저기 뭐야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야 저 이승우 PD 그 공포 삐지 있어요? 쓰던 거 남은 거 있어요? 없죠. 찾아봐야죠. 한번 찾아봐봐. 공포 삐지 하나만 찾아봐봐. 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생활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만나자 그러는데 제가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조직에 찾아가야 됩니까? 매일 날래잖아 매일. 그래 아니, 메일 좀 드려. 아니 한번 내 말 들어봐. 처음에 손만 잡아. 처음엔 나 손만 잡지. 저부터 바로 갑니까? 아니 한번 형님이 경영하시는 그 술집에 가서 우리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오자. 소주는 안 소주요? 소주 안 팔잖아. 내가 볼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이게 진짜 어디 뭐 술집 가서 만화 포션 찾고 있어. 여기 만화 포션 한 병이. 어디 역삼동 상가 가지고 만화 포션 찾는 소리 하고 있어. 만화 포션 한 병 그러면은 형님이 바로 접촉하러 오지. 접촉하러. 그럼 법에 접촉해서 사시지 앞으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 이재익 PD의 그 명저 아가씨라는 책을 보면 여기서 또 간접 광고 잠깐 갑시다. 아가씨라는 책을 보면은 그 모든 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깔고 있어요 공포 삐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우 두렵네요. 아니 겨자씨만큼 알 수 있어요. 공포 삐지. 겨자씨만큼 네. 알 수 있어요. 자, 김용균 감독의 분홍신에 얽힌 진짜 공포 이야기. 보내니 강영수. 야 이거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출퇴근 마이카 안에서만 청취하면서 거의 2개월 만에 유쾌하게 정주행 완료했습니다. 지난주 김용균 감독의 전작 중 분홍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문득 떠올랐던 그 공포의 순간이 생각나 메일을 보냅니다. 이승훈 PD님 공포 BGM 부탁해요. 이미 넣었습니다. 근데 얘 좀 심하게 잘 읽지 않니? 때는 2005년 결혼 전 총각 시절이었죠. 신림동 사거리 모텔촌과 주택가의 애매한 경계선에 위치한 원룸 5층에 살았더랬죠. 다들 아시죠? 창문을 열면 16개의 모텔 창문이 마치 16개의 성인 케이블 채널이라고 굳게 믿고 투시 초능력을 발휘했던 10대 시절. 승우 PD님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가 빠졌네요. 여기서부터 삐질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간이 이 양반 지금 자 여기서부터 진짜 이 무렵 저에게는 늘 영화를 같이 보는 친구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혼자서 절대 공포 영화를 못 보는 친구였어요.
그날 밤도 아마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죠.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하다가 의외로 친구가 용기가 났는지 김용균 감독의 분홍신을 보자고 하더군요. 영화가 시작되자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 녀석은 두 손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비명 덕분에 6.1 채널이 아닌 7.1 채널의 긴장감 충만하게 잘 들었답니다.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고 관객들은 이런저런 영화의 뒷얘기를 하며 줄지어 나갔고 저랑 친구도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갔죠.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화장실 안에는 몇 명 없었습니다. 참았던 소변을 시원하게 대방출하고 세면대로 천천히 걸어갔었지요. 머릿속에 공포 장면들이 잔상으로 남아 그런지 심장 박동수는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필이 이거라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아유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좀 빨리 잡아줘. 지가 잘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야 얄팍한 놈아. 방송 잘하면 다냐? 진정하려고 인성이 좋아야지. 조용히 혼자 그게 문제야, 휘파람을 너는. 불며 비누칠을 하고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조명도 그리 밝지 않나 약간은 어두웠습니다. 손을 씻고 헤어스타일을 손보려고 개수대 앞에 있는 대형 거울을 보는데 헉! 저는 공포에 질려 차마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면 좀비들이나 귀신들의 목이 180도로 돌아가 있는 기괴한 장면 보이시죠? 아시죠? 거기 몸에 있는 제 얼굴과 몸이 180도로 돌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폭발하는 심장 박동을 어쩌지 못하고 순간 눈을 찔끔 감은 채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어떡하죠? 제 몸이 180도 돌아가 있었어요. 그 순간 친구가 저의 등을 치며 야, 너 옷 거꾸로 입었다. 쪽팔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전형적인 그 클리셰 아니야. 공포 영화, 공포 얘기. 아, 정말 이분 정말 94학번이시래요. 저 신림동에서 그 모텔촌에서 사셨대. 신림사거리 아시죠? 거기 왜 알죠. 주택가 있고 학교 친구 아니야? 학교 친구? 모텔촌 있고 뭐 사거리에 나이트 있고 정말 모텔 많아요 신림동에. 그러니까. 서울대 앞에. 그러니까. 서울대 앞에 모텔 정말 왜 많아요. 그럴까? 서울대 학생들이 모텔 많이 가나 보죠. 서울대 뭐 건축공학과, 인테리어학과가 정원이 한 10,000명쯤 되나? 제가 원래 거기 가려다가 그걸 갔어요. 거기가 좀 세지. 모텔 커트라인이 세지. 인테리어학과가 어우 세지. 엄청 너무 높더라고. 너무 세지 거기. 너무 세지. 의대보다 더 높아요. 아,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메일 소개는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영화 감시자들입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저는 뭐 따끈따끈하게 어제 봤어요. 정말 따끈따끈하죠. 오늘 영화 감시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뭐 캐스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우성 씨 오랜만이죠, 그렇죠? 영화 나온 거는 그런가? 오랜만이죠. 놈놈놈 다음에 나온 게 없나? 굉장히 오랜만이죠. 전작이 뭐 빠담빠담이라고 드라마였으니까 종편에서. 물론 이제 뭐 화제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음. 기사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음. 그리고 설경규 씨가 설경규? 설경규? 이경규 씨 친구인 설경규 씨가 아, 설경규? 네, 설경규. 경규 형님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또 미모 한우주 씨. 한우주. 이중모음이 안 되나 봐. 야 한효주, 설경구 다 설경규, 돼. 한우주. 빨리 봐. 한우주. 제가 하도 잘 읽길래 그래도 정우성은 좋아하시나 봐. 정우성? 정우성이라고 제대로. 정유성. 야 정우성도 있다. 정우성. 자, 세 명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우성은 자신의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기관 모든 그 다 윗선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영화 속에 밝혀지진 않아요 실체가. 어떤 윗선에 어떤 모종의 윗선에 지시만 내려오면 다 털어버리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인데 기존에 막 그런 1차원적인 도둑이 아니라 경찰의 통신망 그다음에 도로 상황이라든지 건물 구조까지 다 꿰뚫고 파악하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어떤 작전의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뭐 얼굴은 많이 한두 번 본 것 같지만 그런 이제 그 조연 배우들이 그 밑에 부하들로 이제 역할을 하고요. 설경구는 그 반장인데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 보는 반장들은 다 강력계 아니면 형사계거든요. 강력반 아니면 형사. 그렇지. 우리가 주로 영화에 나올 만한 그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다 몸으로 직접 뛰는. 근데 이 사람 여기 있는 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용의자 내지는 사건을 그 감시하는 사람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 부서의 반장인 거예요. 정보를 캐내는 거지. 정보를 캐내는 반장인 거예요. 뭘 줘야지? 그리고 한효주 씨가 역할한 배역은 그 설경구 밑으로 반장 밑으로 들어간 신참 형사인 거예요. 경찰대학을 갓 졸업한 배우로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한 폭발 사건과 함께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 털린 이제 은행 그 돈이 현금이 아니라 물론 현금도 조금 있었지만 주가 현금이 아니라 비밀 그 개인 계좌에서 그 금고죠. 개인 금고에서 뭐 엄청난 그 것들이 틀렸는데 그 털린 것들에 대해서 CD라고 하는 이제 무기명 채권이죠. 무기명 채권이 흘렸는데 그 이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들이 이걸 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니까 얘기를 하자면 배우가 뭐냐면 그 은행 주인이 턴 거예요. 말하자면 주인이 고객 돈을 빼돌려가지고 제가 도피 자금을 갖고 외국으로 털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악랄한 범죄죠. 그 이제 하수인으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쫓게 됩니다. 일당을 잠복을 하게 되죠. 네. 잠복을 하게 되는데 정우성 대 말하자면 설경구 그리고 그 조직들이 있죠. 네. 각각 별명을 한효주의 별명은 꽃돼지고 네. 나머지 뭐 타조, 원숭이 이런 별명들을 가진 조직원들이 이제 쫓아나가는데 그 정우성 부하들이 제가 아까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뚱보가 있는데 네. 그 뚱보가 CCTV에 요만하게 잡힌 한 장면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단서가 돼서 일파만파로 그 뚱보의 동선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신당동 근처에서 이제 기거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신당동을 이잡듯이 이제 수색하는 거죠. 그 아까 말한 그 감시자들이 한 개 조가 하루 종일 정말 24시간 철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퀵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한 사람은 택시 타고 돌아다니고 한 사람은 걸어서 돌아다니고 정말 신당동에 몇 박 며칠을 뭐 길게 보면 한 달을 정말 잠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뚱보의 은신처 숙소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정우성 조직의 다음 계획을 포착하게 되는 거죠. 그 계획은 바로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거래소 그 한탕 하는 거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붙게 되죠. 근데 정우성이 털기 직전에 알아차려요. 경찰들이 동선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무전에 또 들리는 그 내용들을 알아차리고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조직원들이 퇴각을 하지 못하고 다 잡히거나 또 일부는 2명인가가 사살되고 떨어져 죽고 이런 사건을 내면서 일망타진되는데 딱 한 명 정우성만 그 망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동물들로 불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직원 저 부서원들이 경찰 한 명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원숭이라고 불렸던 영화 맥락상으로는 한효주보다 실제 나이는 어린데 직급은 조금 높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이 어린 선배. 나이 어린 선배 같은 그런 느낌. 티격태격 하던 그 선배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설경구는 경찰직을 그만두려고 하고 한효주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가 막히게 정우성과 지하철에서 딱 마주치는 거죠. 그 뒤를 이제 숨가쁘게 쫓습니다. 한효주가. 그리고 설경구가 마지막으로 폐쇄된 그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가서 한효주를 구하고 그리고 정우성을 죽입니다. 영화 끝.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죠. 뭐 어제밖에 내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들으셨어야죠. 저도 오늘 제가 스토리를 잘 소개할 거라고 결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갖고 들으셨어야죠. 스토리 소개를 너무 잘했다. 감시자들이 스토리 소개를 이렇게 잘할 수는 없다. 다시 하라 그러는데 이것밖에 못한다. 갖고 들으셨어야죠. 정선님 작가 머리 했나 봐요. 그래요. 김은중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원작이 있는 건 아시죠?
네네. 예,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두기봉 감독 사단에서 나왔던 네. 윤혜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천공의 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원래 시나리오를 주로 쓰셨던 분이잖아요. 두기봉 감독 사단. 흑사회나 미션이나 이런 네. 작품들에서 그러니까 주요한 작품들에서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이에요. 기본이 돼요. 기본기 글좀 써요? 기본 글 좀 써? 글좀 쓰는 놈이야. 어때? 윤혜 감독 어때? 아뭐 써. 나쁘지 않아요. 두기봉 어때? 두기봉. 좀 다작해. 다작해. 정말 이게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구나. 이제 이렇게 두기봉을 이렇게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너가 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지금 노벤버레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다작하는 게 문제야. 두기봉. 그러니까 두기봉 감독의 이제 밀케이라는 자기 제작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사단이 있습니다. 같이 제작하는 뭐 시나리오 이렇게 일종의 윤혜 감독인지 뭐 그런 제작격, 수제작격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감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보고 있으면 정서가 홍콩 영화 같은 느낌이 나요. 영화 보시면서 약간 두기봉 감독 영화 느낌 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 색채가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대로 잘 옮겼어요. 정서를 잘 옮겼는데 하나 안타까웠던 점은 원작을 보셨어요? 예. 어. 하나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은 뭐 잘 옮기고 변형할 건 변형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이즈는 키웠어요. 스펙타클이나 이런 것들은 키웠어요. 원래 원작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서 네. 내가 시나리오를 한번 승부 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작품은 제대로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작품에는 제가 지난번에 홍콩 영화 특집에도 얘기했지만 홍콩이라는 장소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홍콩이라는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우리가 지금 목동 양천구에 있는데 네. 양천구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음.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한 구만도 못한 크기예요. 면적으로 음. 따지자면은 물리적으로 네. 굳이 따지자면은 그 정도로 작은 곳에서 옹기종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아까 이재익 PD가 줄거리 설명을 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 누구 한 명이 죽고 네. 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음. 갑자기 지하철에서 음. 악당을 발견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설정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시리에 네. 빠진 주인공이 그냥 거리를 막 헤매다가 배회하다가 네. 악탄을 다시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그 설정은 좀 무리였던 것 같다는 거지. 전 거기서 이입이 확 좀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좋았던 점은 확실하게 키울 건 키우고 어떤 그 절제할 건 절제했다는 점인데 저는 장면 중에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이제 구두방에서 보스가 네. 지령을 내리잖아요. 김병옥 씨가. 네. 김병옥 씨 아시죠? 아, 그 네. 올드보이 친절한 같은 군자씨한테 데서도 나오고. 예. 그 양반을 가서 해치는 장면. 정우성의 그 연기. 정말 딱 두 번 찔러요. 배 한 번 찌르고 목 한 모든 번 사람들 찌르고. 다 그런 식으로 죽이죠. 예, 그것도 만년필로 음. 하는데 그 연기가 정말 너무 절제돼 있으면서도 느낌이 막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인 아까 그 원숭이가 살해당하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절제를 합니다.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그 씬이 어떻게 컷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두려움에 떠는 그 경찰 얼굴과 정우성 얼굴을 완전히 빅클로즈업 해가지고 둘을 교차해서 보이고 원숭이가 아니고 다람쥐 아니에요? 아니 원숭이라고죠 이재 PD가 그래서 원숭이가 다람쥐랑 같은 포유류인데. 그냥 포유류로 갑시다. 포유류. 나는 포유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지 당신이 제대로 설명했다는 같은 포유류예요. 어쨌든 야 그러면 저 꽃돼지랑 다람쥐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다 같은 새끼야? 거지. 다 같은 거야. 포유류라고 뭐, 해. 포유류. 야 하마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네 그러면. 난 당신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거 봐 내가 잘못 소개했다고 그랬잖아. 나 진짜 씨. 근데 얘도 몰랐어. 얘도 꾸덕꾸덕 난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까 알았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이해하는데 거기서 뭐 원숭이가 일반 뭐 원숭이가 뭐지 원숭이가 뭐더라 이러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헬로 미스터 멍키 한번 듣나요 오늘? 어쨌든 그러면 2PM 준호라고 좀 바꿀게요. 편하게 가자. 준호하고 정우성하고 클로즈업 진짜 빅 클로즈업. 둘이 딱딱 교차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막 한효주가 막 외치는 장면이 쓰러져 있어. 이미 끝났어. 아니, 쓰러지면서 되는 거 아니었나?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아니야. 컷은 딱딱 두 컷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컷이 먼저 나오고 어. 그다음 한효주 시선샷으로 넘어지는 컷이었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끌려가는 씬.
바닥을 기어가는 신이 하나 나와요. 아니 어쨌든 바닥에 내가 이렇게 기어가는. 봤을 때는 그 컷 다음에 이미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걸 한효주가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절제돼 있는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퀀스가 이거를 뭐 거기서 대낮인데 정우성이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주접스럽게 아래 위로 찌르고 이랬으면은 이게 느낌이 그 비장미가 안 산다고. 근데 여기서 둘의 눈빛만 탁 그 공포에 질린 눈빛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연장을 들겠구나라는 그 눈빛 있잖아. 근데 얘네들의 직책이 뭐냐? 감시자야. 얘네들은 사실은 나서지 않는 게 얘네들의 본분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나서야 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든 확인을 시켜주고 그거를 어떤 뭐 경찰 기동대나 이런 데다 연결시켜주는 게 임무란 말이야. 그래서 걔 준호도 사실은 뭐 걔를 직접 때려잡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려고 걔를 이제 확인을 정우성 악당을 최종 컨펌을 내리려고 100% 컨펌을 내리려고 확인을 해서 딱 맞닥뜨리는데 거기서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분위기는 진짜 잘 냈어요. 분위기가 잘 내서 죽일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죽고 이런 장면이 납득이 가는데 사실은 한 발만 떨어져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은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미덕이 있는 이제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어쨌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영화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냉정하게 영화를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경찰이 주민번호 물어봤다고 경찰을 죽이나? 그거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몰래 도망가야 되는 처지예요. 남의 눈에 가능한 한 안 띄는 게 좋아. 근데 경찰이 주민번호 물어본 정도 가지고 이게 뭔가 결정적인 뭔가가 노출된 게 아니고 그럼 주민번호라도 사실 신분증 없다 그러면 주민번호 사실은 물어볼 수 이제 있잖아요. 눈치 깐 걸로 해야 해석이 좀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눈치 깐 걸로 해야. 그러니까 얘가 경찰이 아니라 어. 어떤 그 진짜 자기를 쫓고 있는 그들과 음. 한패라는 거를 음. 눈치 깠다라는 해석을 해야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거지. 자기를 쫓는 것도 어차피 경찰일 거고 이게 다 어차피 경찰인데 경찰이 주민번호 물어본 정도로 그러니까 눈치 깐 걸로 해석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분위기는 잘 냈지만 눈치 깐 거야. 눈치 깐 사실은 거야. 눈치를 깔 만한 뭔가가 좀 더 있었어야지. 거기서 주민번호 물어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칼을 찔러 죽이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게 네. 안 돼. 해석이 안 아니, 되고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눈치를 깐 게 깐 맞는데 걸로 그냥 깐 걸로 하는데 그걸로 그 가야 눈치를 깔 만한 근거가 거기 영화상으로는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게 눈치를 깐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주민번호라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 순간 눈치를 까가지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 카트로 딱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눈치를 깔 만하게. 정우성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엔 니네 둘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음주운전 안 해봤죠? 음주운전. 야, 음주운전 진짜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안 해봤어. 왠지 알아? 면허가 없잖아. 면허가 없어. 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무면허 음주운전했을 수도 있어. 오! 제가 둘이 정말 모르는 게 나는 너무 공감했거든 그 장면에. 나는 150% 공감 갔어 그 장면에서. 왜? 어떤 일이냐면 제가 그 2009년 초에 야, 그 나이까지도 음주운전했니? 2009년 딱 한 번 했는데 2009년 초에 딱 한 번 했겠어. 걸렸는데 0.052가 나오더라고요. 높은 거 아니야? 낮은 건 0.05가 0.5가 걸리는 거 아니야? 정지예요. 그리고 0.01이 넘어야 이제 취소인데 0.052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낮에 맥주 빨리 지금 이상했어. 0.05가 넘으면 정지고 0.005 그래. 0.05 맞아 0.05가 아니, 넘으면은 너가 지금 방금 0.01이 넘으면 취소라며. 더 낮은데 왜 취소야? 0.005가 넘으면 정지고 네가 그치. 0.001이 넘으면 취소했어. 거기다 겨자씨를 갖다 붙여. 에서 숫자에다가. 0.1이 정지예요. 왜 그러니? 그리고 0.1부터가 취소. 정지는 50일, 취소는 2년. 벌금도 차원이 달라요. 취소는 몇 병만 나올 수도 있어. 많이 먹으면. 다음 주에 또 의경이 전화 온다. 이거 정말 정확한 거야? 정확해요. 정확한 거야? 0.05에서 0.01 사이가 정지야. 0.01 이상은 취소예요. 0.052가 나오더라고. 낮에 맥주 한 병 반인가 먹고 저녁 5시인가 운전을 했는데 걸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정지 먹었어요. 뭐 별거 아니니까 우리 맥주 이만한 걸 먹었어? 아니 말이 심지어 맥주도 수입 맥주 작은 걸 먹어서 한 병 봤는데 안 깼나 봐. 그날 유난히. 그 전날 좀 많이 먹긴 했어. 그 전날. 전날 전날 먹은 술이 거네. 안 간이 해독을 못 했나 봐. 그 전날 술이 체력이 안 안 돼서. 깼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 있었어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제 차 그 뭐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서 이제 오라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 정비 기간이 뭐 하루 남았는데 나는 정지 기간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반포인가 방배동인가 있는 그 수리센터인데 거기 차 막기로 간다고 갔는데 경찰차가 앞을 딱 막는 거야. 나 정말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난 뭐 아무 게 없으니까 면허증을 줬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지 기간이 안 끝났다는 생각이 든 거야. 음. 하루하루 날짜를 안 셌거든 면허 시간. 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느낌 무슨 느낌이냐면 저걸 내가 뺏어가지고 튀고 싶은 거야. 안 끝났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단속하는 줄 알아요? 각종 그 IC 인터체인지에서 경찰차를 세워놔요. 도로나 아니면 네네. 도로가나 아니면 상가에 세워놓고 네. 서 있거나 신호에 걸려 있는 차들 이 번호를 무작위로 찍어보는 거예요. 랜덤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찍으면 뭐가 뜨냐면 이 차량 소유주가 정지 상황인지 취소 상황인지 이게 뜨는 거야. 현재 상황이. 알고 잡은 거네. 알고 잡은 거지. 그 사람들 확실하지. 딱 그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면허증을 내가 갖고 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취소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2년에 벌금 100몇십만 원에 2년 동안 면허 취소가 되는 거야. 난 며칠 있으면 풀인데 지금 저 면허증 때문에 2년 동안 운전을 또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벌금과 함께 벌점 엄청 나오죠. 보험료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그때 그 심정을 난 이거 딱 보면서 와 씨발 저 새끼 어떡하지? 뭐, 딱 뜨는 거야. 그때 그 심정이 어땠어? 정말 도망가고 싶었다니까 정말로. 아니 근데 경우는 존나 다르다. 왜냐면 나는 뭔가 되게 아니, 비슷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만년필 꺼내고 싶었어? 근데 뭐냐면 그 정도 나와주면 정우성은 비슷하지 이 사람아. 자기를 지켜봤을 때 모르는 사람도 담배 가서 죽인 놈이야. 이제하고 다르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놈이라면. 수 틀리면 죽인 놈이야. 다르지. 왜냐하면 굉장히 영리한 놈이란 말이야. 굉장히 영리한 놈이기 때문에 경찰을 죽인다는 거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을 이렇게 몰래 죽이고 가는 거랑 경찰 죽이는 건 완전 다르지. 거기가 자기가 평소에 뚫어놓은 길도 아니고 거기서 경찰을 백주대낮에 죽이고 가는 건데 그거는 아까 그 김은종 PD가 얘기한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뭐라고 얘기했지? 아니 저는 어쨌든 그쪽으로 눈치를 해석을 챈,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챈 뭔 단계가 있어서. 눈치를 찬 걸로. 왜냐면 난 정우성의 심리가 어. 이미 이 정도 됐으면 반쯤 자포자기한 심리야. 자기 부하 조종을 다 죽었지. 자기가 믿고 있던 상사까지 자기 직접 손으로 죽였잖아요. 사실 금방 다 알려질 거 아니야. 경찰이 지금 다 자기를 쫓고 있지. 얘도 이미 이성을 받는 잃은 거야. 근데 제가 느꼈던 정서적인 느낌은 그 이렇게 눈빛 카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느낌은 저는 눈치 깐 쪽으로 해석하는 아니, 고병. 눈치 깐 쪽이 맞고 너는 근데 왜 자포자기를 안 하냐?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잘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나 제발 자포자기 좀 해라. 자포자기 하지 마.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니까. 너의 자포자기를 기다릴게. 자, 김종필님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런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캐스팅 이런 얘기 나중에 할 거잖아. 네, 어차피. 캐스팅 나중에 할 건데 그냥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정우성 같은 악당이 은행을 털러 오면 내가 여자라면 금고문을 멋있게 따줄 나오죠. 것 같은. 멋있어. 야 정말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 이병헌 보면서 실감했어요. 원래 사실은 원작에서는 양가휘가 이 역할을 했어요. 양가휘 네. 역할을 했는데 뭐 양가휘도 왜 옛날에 뭐 연인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네. 뭐 되게 멋있는 배우고 네. 멋진 배우긴 한데 네. 이병헌하고 비교 저 정우성하고 이병헌하고 비교를 왜 하니까 자꾸 너 때문에 원숭이하고 지금 남자가 헷갈리잖아. 이병헌도 포유류예요. 그 영장류긴 하지만 크게 보면 포유류야. 정우성도 원숭이나 다람쥐랑 같은 포유류고. 이 정우성 또 이름이 극중 이름이 제임스야. 정말 난 제임스란 이름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처음 봤네 정말. 아니 나는 이전에도 본 적 있는데 설마 그분 말씀하시나요? 제임스 누구지? 지금 탄현에 계시는 우리 어쨌든 제임스다. 맞아.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막 코트 날리면서 막 빌딩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망원경으로 막 쳐다보면서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근래 들어서 이렇게 멋있는 악당은 간만에 본다. 상의 탈의할 때 잠깐 나오잖아요. 우리가 상의 탈의를 최근 또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김수현의 상의 탈의를 그쵸 봤잖아. 그쵸. 다르더라고. 그럼 김수현은 예뻐 몸이. 김수현은 이렇게 조각같이. 정우성은 섹시야. 빚어놓은 거고. 몸이 그냥 섹시야 걔는. 정우성은 좀 뭔가 풍만한 게 있지. 그냥 느낌이. 섹스. 그래요. 섹시한 게 아니라 섹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재P님 섹스하세요? 매일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도 장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까 두기범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뭘 이렇게까지 뭘 얘기를 해. 다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일단 참 여기도 주차비 하면 욕먹을 주차비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뭐 욕 먹으면 되지. 지난번보다 더 비싼 데를 갔어 내가. 야 나는 깜짝 놀랐네. 어디 갔는데? 오래간만에 그 청담 CGV를 갔더니 주차비 청담 10,000원 나와요. CGV 는 10,000원. 주차비 10,000원 받더라고. 아니 영화값이 9,000원인데. 아니 거긴 영화값도 12,000원이에요. 그래? 왜 이렇게 비싸지? 2,000원 청담만 예외로 2,000원 더 받는다고. 청담 CGV는 어디야? 옛날 시내시티. 시내시티가 청담 CGV로 바뀌었어? 예. 그렇구나. 그게 표값이 10,000원인가 청담 그렇고. CGV로 12,000원에 10,000원인가? 표값이 10,000원.
표값이랑 똑같아요. 주차값이랑.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거기 주차 공간이 없잖아 사실은. 어. 되게 주차 공간이 후지잖아. 아니, 그거. 발레로 하는데. 그러니까 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일단 제일 충격적이었고 5,000원은 5,000원은 비할 때가 아니구나. 충격적이네. 만 원. 우리나라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던 지점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점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서를 참 좋아하잖아요. 맨날 정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가 방해가 되더라고. 여기 약간 홍콩 정서야. 근데 그 원숭이 다람쥐 준호라고 그래. 아 준호라고 그래 그냥. 아 정말. 준호가 죽었을 때 그 설경구와 준호와의 정서 그리고 한효주와 준호와의 정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설경구의 정서는 이해할 수 있어. 자기 조직원이니까. 근데 한효주와 이 다람쥐 관계를 잘 보세요. 같이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됐고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손 몇 번 치고 뭐 이 정도예요. 말하자면. 에이 좋아했잖아. 영화 한효주가. 속에서는. 한효주가 다람쥐를 좋아했어. 근데 말하자면 잔 것도 아닌데. 에이 이거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잤다는 지금 메일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뭘 그렇게 줘 단언을 하니. 나는 앉았다에 걸 건데 얘기를 하게 되면 앉았다인데 줄 마음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그러니까 말이. 잠깐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한효주가 다람쥐가 한효주 뭐야? 하여튼 달라고 그러면 줄 마음이 있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띠또또또또 나 다람쥐인데 오늘 줄 수 있니 꽃돼지? 꽃돼지 안 된다고. 그럼 원숭이 좋아할게. 원숭아, 나 다람쥐인데 오늘 한번 줄 수 있니?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좋아했다는 표시, 그러니까 그 준호가 한효주를 좋아했다는 그 장면보다 한효주가 준호를 좋아했다는 느낌을 주는 장면이 한 3-4군데 더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슬픔에 빠져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시간적으로 되게 길게 나와요. 러닝 타임 자체가 한 10분 이상 나와요. 막 경찰 배지 반납하고 막 한효주 울고 불고 막 계속 생각하고 막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 필요가 없고 거기 더 그 시간을 더 재밌고 액션으로 더 많이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장면이 그 마치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했던 동반자살 그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그 동반자살 이런 부분이 너무 길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퀀스가 이것도 역시 다람쥐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았나 영화 안에서. 그 생각이 일단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효주 씨가 2PM 팬이야. 2PM을 좋아했어. Put your hands up.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네가 밉다. 10점 만점에 10점.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하여튼 팬이었다. 그리고요 또. 그다음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게 참 세월의 흐름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는 설경구가 이 혈기 끌어오르는 경찰 검찰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늑수그의 반장이 돼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예전에 잭 더 자이언트를 본. 딱 그 느낌이 들면서 설경구란 배우 이따 얘기 좀 할 거죠? 안 할 건가? 이게 해야죠. 캐스팅 얘기하면서. 저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느낌 보니까 분량이 설경구가 제일 많은 거 아세요? 한효주는 원톱이니까 여자 원톱이니까 뺀다 치면 남자 배우 중에 훨씬 많아요. 정우성보다. 뭐 그건 당연하죠. 근데 확실히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런 역을 맡으면 아무리 설경구라도 중압감이 줄어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량 나오는 거에 비해서 무게감이 별로 안 들어서 정우성이 역을 너무 세게 맡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역할의 문제예요. 한효주와 정우성이 있고 설경구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옥의 묵시록에서 늙은 말론 브란도가 잠깐 나온다고 무게감이 없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런 그 문제가 역할의 아니라서. 문제를 제가 좀 더 길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뒤에 이제 그 설경구의 그 나레이션 등등이 나와요. 네. 지하철 그 폐쇄에 대한 지하철역에서 뭐 빠져나가고 하는데 뭐 1년에 무슨 사격 연습 4번 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그 뒤에 또 한 번 그런 대사가 더 나와요. 문제인 것 같아요. 설경구의 패턴이 이제 연기가 나이가 들고 연기할 수 있는 배역들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면 그 패턴도 변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공공의적 그 강철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패턴이 똑같아. 혼자 막 그런 설경구스러운 나레이션을 2-3개씩이나 하나만 하든가 그러면.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거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별명을 그냥 하나 제가 드리자면은 그 장면은 사실은 그냥 설경구 약간 오마주 장면에
혼합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저쪽에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야. 근데 저쪽에서 막 기차 오는데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박하사탕이야. 의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느낌이야. 그게 이거는. 의도를 안 했으면 조 감독님 문제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의도를 안 했으면 정말 문제 있는데 100% 이건 의도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방금 그 대사 그거는 이제 어떤 강철중에 대한 오마주. 뭐 1년에 사격 연습 4번 하는 한국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런 안 잡으러 사흘종대로 연병장 두 바퀴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설경구의 지난 작품들에 대한 그냥 오마주의 혼합체 그 느낌으로 일부러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석 감독님이 팬이었던 거지. 이렇게 봐야지. 조희석 감독님이 설경구 씨의 그의 팬이었던 거야. 한효주가 준호 팬이었던 것처럼. 그렇지. 2PM 주로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저도 거슬렸어요. 싫었어요. 싫었는데 어쨌든 의도된 어떤 이렇게 막 오마주 덩어리, 범벅 덩어리였다. 그래서 그런 저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더라고요. 이걸 하려면 슬쩍슬쩍 거슬리지 않게 해야 오마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감춰놓고 그걸 알 수 있게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게 거기 아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서에 폭발하는 지점인데 클라이막스 장면에 거기서 지금 거기 갑자기 뭐 그거 보고 미국 있으면은 경찰 뭐 1년에 4번 그 기차 들어오는 그 장면 보고 있으면 웃음부터 나온다니까. 박하사탕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장난칠 때를 잘못 골랐다. 그렇지, 잘못 골랐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두 번째 얘기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누가 봐도 한효주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시나리오 상으로도 그렇고 원톱 영화의 남자 주인공들 둘이 양쪽으로 좌우로 있는 그 시나리오 구성인데 그럼 한효주가 끝을 내야지. 한효주가 끝을 내야 돼요. 이런 걸 디테일한 걸 제가 좀 시나리오 작가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런 장치가 나오잖아요. 요거 아시죠 소리? 해수두려. 이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그냥 끝이야 이거 듣기 전 끝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쌓아주잖아 한효주를. 그리고 한효주가 이 핸드폰으로 사람 찍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그거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클라이막스에? 그냥 초반에 보여주고 그냥 끝이야 재미로? 제 눈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손톱과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효주가 정우성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주인공 자리에서 시나리오 구조상 보면은 한효주가 분명히 어떤 중심에 자리 잡혀 있고 이쪽에 내 우군과 악당이 양쪽에 날개 모양으로 있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까도 방금 그 오마주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감독들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설경구에게 뭔가 더 가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설경구 팬이라니까. 거기서 방점을 터뜨린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헐리우드 영화라면은 안젤리나 졸리가 있고 이쪽에 누구 뭐 형사 반장 이게 선배가 사실은 있고 악당이 그 있으면 시나리오에서 관문 수호자 개념이잖아 설경구가. 안젤리나 졸리가 마지막에 목을 어. 베는 게 맞지. 어. 한효주가 목을 베는 게 맞아. 어.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설경규한테 그냥 귀한테. 겨자씨만큼 경도돼 있는 느낌이 팬이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설경구가 처음에 관문 수호자로 등장해서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군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역할이. 그러면 관문 수호자가 갑자기 악당을 죽이면 어떻게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팬심으로 이해하면 한효주의 2PM에 대한 팬심, 조희석 감독의 설경구에 대한 팬심으로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영화를 이렇게 팬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좀 확신해요.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나는 여태까지 그 이재익 PD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를 쭉 종합하면 이재익 PD는 크리스토퍼 놀란도 넘어섰어야 돼. 기다려봐. 보여줄게 형이. 이재 PD님 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저기 톨스토이 작품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 기준 돼 있나요? 톨스토이는 내러티브가 좀 부족해요. 아 그러면 그 친구 있잖아 영국 친구. 셰익스피어. 걔는 말이 많아. 걔네가 너무 당황해. 말이 많고. 아이고 씨발 놈 진짜. 걔는 너무 셰익스를 좋아해. 걔는 셰익스를 너무 좋아해. 오죽하면 이름이 셰익스피어. 아유. 야 진짜 국민학교 때 나오는 유머를 이제 와서 하고 지랄이야. 너희들 좋다고 했잖아. 왜 웃었어 그런데? 이거 듣고 있는 놈들 다 지금 웃고 있지. 너 다 똑같은 놈들. 너 웃고 있는 놈들 나랑 다 똑같은 놈들이야. 나 욕하지 마.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마저 또 얘기를 해주세요. 다 하신 거예요? 더 길어야 돼요? 김문종 PD만큼 해야 돼요? 충분히 얘기했잖아. 김문종 PD에 비해서는 짧았어요. 제가 한 거 치고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제 영화평 치고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안 좋은 것들 세 가지를 딱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액션 좋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간결하고 지나치지 않고 좋았고 그 세 가지 부분 빼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사들도 재밌는 대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악역 설정 같은 거, 그다음 정우성의 액션씬 특히 좋았고. 정우성 씨가 이를 악물고 연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를 악물어야죠. 악물어야지. 요번에 안 되면 큰일이지. 진짜 그렇죠. 가십을 주인공으로만 남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 홍콩 영화 정서가 전반적으로 좀 과잉이잖아요. 네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여기 김병옥 씨가 악당 보스로 나와요. 그래서 구두방을 운영합니다. 수선도 해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네. 정우성이 접선을 자연스럽게 구두 닦으러 가는 척하면서 접선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김병옥 씨 행세를 보면은 좀 과잉된 느낌이야. 아니 요즘에 조금? 아니 너무 많이 조금 과잉데? 아니 너무 많이 과잉돼 있어. 아니 요즘에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면 보면은 아니 구두 닦으시는 분들 다 깨끗하게 멀끔하게 하시고 닦으시지. 아니 누가 그렇게 행색을 하고 닦는 아니 분들이 그렇게 차라리 이불에도 못 입겠다. 아니 무슨 홍콩 무협 영화에 무슨 홍콩 무협 영화에서 왜 개방 방주 느낌이야. 아니 딱 내가 그 비유를 하자면 20년 된 미소니 셔츠를 입고 있어. 20년 된 미소니 스웨터를 4개 겹쳐 입고 있어 이 사람이. 아니 너무 그거 과잉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딱 너무- 요 그 의상 느낌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달콤한 인생 봤어요? 거기 보다 보면 무기상 만나러 가는 장면. 거기 보면 무기상이 그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그 김효근 감독이잖아요. 예. 김효근 감독이 똑같이 입고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막 과해. 떼묻혀가지고 막 시베리아에서 술록사냥하다 온 사람 같단 말이야. 거기서 보다 보면.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정말 지금 저 듣고 계신 청취자 중에서 만약에 구두방 운영하시는 분 계시면은 아니 본인 사진 좀 한 장 올려주세요. 아니 그게 너무 우리처럼 입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폴로 셔츠 이런 거 입고 샀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이 그게 너무 과장되잖아. 누가 봐도 수상해. 정서가 너무 과장돼 있어. 그리고 막 또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 있다. 복선이랍시고 이제 깔아놓은 거 있잖아. 처음에 대면했을 때 이제 준호가 그 제복 보면서 이거는 죽을 때나 뭐 이럴 때 아니면 안 입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막 깔아놓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너무 저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하고 똑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캐비넷 어린 안에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캐비넷 안에 관처럼 갇히는 그런 식의 복선을 넣잖아. 어.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과잉된 홍콩 영화식의 어떤 복선이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서가 이건 딱 누가 봐도 두기봉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날 거예요 분명히. 그냥 다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서에 기댄 영화가 있고 논리에 기댄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정서에 기댄 영화잖아요. 근데 외피는 논리에 기댄 영화에 외피를 쓰고 안에는 이제 정서에 기댄 영화를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 굉장히 재밌게 봤고 뭐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인물의 전사 이런 게 없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영화가 구질구질해진 이유 중에 어린 하나가 시절 보여주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 이게 너무 싫어. 뭐 이렇게 짜장면이 다들 싫고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영화 한 편에서 플래시백 돌아가서 톤 약간 빼가지고 그거 한 편 없는 영화가 사실은 없잖아. 진짜 많잖아. 과감하게 생략했죠. 그러니까 그나마 설경규의 그 이거 무전기 통해서 주절주절 떠드는 그 주저리 통해서만 약간씩 비출 뿐이지 대부분은 과감하게 그러니까 커트를 해버렸지.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보기 드문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서에 기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사를 걷어냄으로써 얻어지는 그 건조한 느낌의 정서가 되게 좋은 영화. 그건 예를 좋았어요. 들면 예전 같으면 또 우리 한효주 아빠가 또 경찰인데 한효주 아빠 전사는 있었을 것 같아요. 총에 맞고 한효주가 한효주 왜 이거 손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무조건 전사가 전사야. 무조건 나오지. 플래시백 컷으로 한 컷 나오지. 한 시퀀스 나오지. 이승우 PD 말대로 전사라는 게 사실은 너무 과잉돼서 많이 그동안 집착을 했었는데 감독들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최고의 전사 장면이 뭐냐면 그 추격자 보면 찾으러 가잖아요. 김윤석이 네. 그 새끼는 찾으러 하정우를 집을 찾아가. 네. 갔는데 하정우가 어떤 놈인가를 전사를 보여주는데 얘기를 안 해요. 하정우 조카, 하정우 친누나의 아들놈이 기어 나오는데 그러네. 머리가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김윤석을 딱 보더니 오줌을 찍 싸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끝. 이게 최고의 전사예요. 조카를 그렇게 만든 놈이다 이 놈은. 할 말이 뭐가 있어? 앞으로 이재익 PD의 호는 그걸 아는 사람이 이루어져. 그걸 아는 사람이. 근데 플라디오를 보면 전사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면서 이제 감시자들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되게 특이한 직업이잖아요. 이제 범죄 정보과 뭐 이런 거랑 아마 정보과 같은 정보과 중에서도 아주 그 셜록에 나오는 제가 셜록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셜록에 보면은 그 보는 것과 관찰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셜록이 왓슨한테 자네는 보는 거지 관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랑 관찰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지금 내려온 계단을 안 보고 내려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보는 거고 내가 내려온 계단이 몇 계단이었고 계단은 얼마나 오래됐고 어느 계단이 좀 패여 있었고 이런 걸 보는 게 관찰이라는 거.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보는 거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거고 관찰이라는 건 그 바라본 대상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런 게 묻어 있는 걸로 볼 때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보는 것과 관찰의 차이가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설경구가 이제 한효주한테 알려주는 게 한효주는 보면 다 기억하는 거죠. 보면 다 기억하는데 그거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방법은 미숙해요. 그래서 설경구가 야 이건 어떻게 됐고 저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첫 장면을 쭉 해설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는 거랑 이제 관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는 거 똑같이 뭘 다 보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그 야구 경기를 보던 농구 경기를 보던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를 보던 뭔가를 보면 보는 사람은 그냥 봅니다. 근데 관찰이라는 건 그걸 본 거에서 의미를 추출해내서 그 의미가 어떤 게 있고 예를 들면 아까 그 인물의 전사에 나왔을 때 하정우 얘기를 보고선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는데 이재익 PD 같은 경우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관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사를 표현했구나라고 의미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 의미의 차이를 설경구가 한효주한테 가르쳐 주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사실은 거기서 의미를 추출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일을 이제 이게 감시자들의 작업인데 보면은 여기서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보는 거랑 관찰의 차이를 인식하게 한단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정우성이나 한효주나 설경규는 의미를 추출해내가지고 설경규 의미를 추출해내서 그걸 가지고 현실을 재구성해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보는 것과 관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요새 빅데이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게 그 빅데이터라는 게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빅데이터 시대의 사고방식이 이전하고 되게 달라져야 돼요.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빅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장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나는 집에 늦었다. 집안은 어지러져 있었다. 부모님은 화가 났다. 이 세 문장을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판단하죠. 내가 집에 늦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집안을 어질러 놨다. 다 뒤집어 엎고 깽판을 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 가지 사건이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님은 무슨 빚쟁이의 독촉전 아니면 돈 안 갚는 사람의 독촉전 때문에 화가 났고 집안은 동생이 어지러놨고 나는 그냥 평소보다 집에 늦게 온 것뿐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한 가지 정보를 그러니까 세 가지 정보를 딱 받아들이면 그 사이에서 인과성이나 연관관계를 추출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존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데이터 저장 비용이랑 처리 비용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그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 사고방식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유효한 사고방식들이 새로 이제 정립을 해나가야 돼요. 그게 아마 그 쿤이 얘기했던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가 아마 지금 저는 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병원에서 장기간 동안 관찰을 한 결과 뭐 특수한 암이 있는데 그 암 환자들이 어떤 오렌지 주스랑 무슨 감기약을 같이 먹은 환자들이 훨씬 더 차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의미하게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 감기약과 이 오렌지 주스가 암을 낳게 했냐, 차도가 있게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오렌지 주스와 감기약이 낳게 했다는 거 결과만 중요한 거죠. 왜라든지 인과관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게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래서 아마 그리고 많은 흐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과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사고방식을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자꾸 빅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해야 돼요? 아니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난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아니 너희들도 좋다고 했잖아.
너 진짜 좋다고 했잖아. 아, 그리고 또 영화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사실은 저희가 미국 사람이나 홍콩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었으면은 이 영화가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아니, 또 서울 나들이 갑자기 서울 사람이에요. 이게 생각나는데 그 뭐냐면 서울 지리를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슬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갑자기 여의도에서 청계천으로 점프하고 막 테헤란로에서 신당동으로 점프하고 막 이런 점프 컷들이 아마 제가 생각엔 이 감독님이 가상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지도 내에서는 문제없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들이 매끄럽게. 근데 막 2호선 지나갔다, 1호선 지나갔다, 4호선 지나갔다, 7호선 지나갔다, 막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으로 뛰었다가 막 이런 것들이 서울 지리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면서 왜 갑자기 테헤란로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신당동에 가서 열날이 떡볶이집을 털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그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배경 지식, 지리적인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 복선 얘기를 하셨는데 복선이라고 하기엔 우연에 기댄 해결이 이게 좀 그러니까 정서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 저 설경구가 이제 한효주를 뽑으려고 출근해 그걸 쓰기 전 전화번호 그 추적하던 지하철씬에서 정우성이 지나가는 건 완전히 우연이잖아요, 정말. 그게 뭐 그 논리적 정합성이나 무슨 그랬어야만 되는 타당성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연히 정우성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 우연히 지나간 걸 가지고 기억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쓴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영화적 그 치밀성으로 보기에는 좀 떨어진다. 이거는 많이 떨어지죠. 그거만큼 떨어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큰 서울 한복판에서 홍콩도 아닌데 시리에 차서 그냥 지하철 타고 있는데 정우성이 나타났다는 거. 그거만큼의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건 대사로서 이제 복선을 깔아주긴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서경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제일 내 인생에서 황당했던 일은 3개월인가 3년인가를 쫓던 놈이 있었는데 결국 못 잡아서 포기했는데 내 뒤에서 차를 딱 들이받았는데 내려보니까 바로 그 범인이 내 차를 들이받은 놈이더라. 이게 뻥 나와요.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은 한효주도 지하철에서 정우성을 딱 만나는 거죠. 아까 그 얘기랑 같은 스토리로 복선을 깐 거죠. 대사에서 대사로. 그러기에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기에는 너무 간극이 복선처럼 처음에 그거를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라리 정우성을 만난 게 없어서 그냥 우연히 뻥 마주쳤다면 이재 PD님이 말씀하신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SBS 건물 내에서도 사람들끼리 사실 자주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게 좀 크냐고. 이 서울이 얼마나 큰데 지금 인구 1,000몇백만인데 지금 좀 서울에만. 너무 우연에 기댄 문제 해결이 영화의 그 몰입도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이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민간인 사찰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가 제작 시작 난리잖아 요즘에. 요즘이 난리가 아니고 사실 작년에 난리가 났었고. 아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또 난리잖아. 그렇죠. 스노든이나 뭐. 민간인 사찰이 왜 문제일까요? 민간인 사찰이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 불법이잖아요. 그 민간인 사찰이 왜 불법이 돼야 되고 왜 문제인 걸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럴 때는 왜 얘기? 만연체를 좀 얘기해봐. 만연체로. 쭉 얘기해봐. 또 저기 뭐 우리나라 유명한 사찰 어디야? 이렇게 불국사부터 시작해 쭉 얘기해야지 또. 불국사는 불국사부터 승려들이 운영하신 사찰이고요. 봉은사, 뭐 사찰은 능인선원 쭉쭉 가봐. 저 길상사 사찰이 왜 안 좋은 거야?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찰은 저 삼청동의 길상사. 사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민간인 사찰 문제 없는데. 한글 사찰 목탕 소리 한번 까나? 길상사 문제 없어. 야 오늘 셰익스피어에 이어서 아주 그냥 너희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좋아하잖아. 이러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문제되었죠. 예전에 윤석열 이병이 그 양심 선언해가지고 그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었고 지난번에 이제 그 국무총리 조사실인지 뭐 거기서 이제 그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작년이죠. 됐었고 네. 아마 국정원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을 텐데 여기서는 묘하게 그 민간인 사찰을 쉴드를 쳐준단 말이죠. 이 영화가 아니라 영화 스토리 안에서. 영화 스토리 안에서 쉴드를 쳐주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불가피하다고 해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경찰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경찰이 유능하게 나왔던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조차도 뭐 박봉이라든지 한두 명만 유능하고 나머지는 조직은 무능하죠. 조직 자체가 굉장히 멋진 조직이야. 이건 우리가 그 CSI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하게 나온 경찰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왜 진경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자기의 직을 걸고 음. 마지막에 앞으로 총경 뭐 이 실장이 뭐 책임지겠습니다. 됐나요? 이러고 딱 끊고 딱. 그러니까 모든 걸 녹음하잖아요. 기록으로 남기는데 앞으로 모든 건 내 책임이다. 그 정도의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이 나오는 있죠. 영화가 있죠. 몇 번 하여튼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만든 그 영화 외에 중에서 공공의적에도 나오잖아요. 검사가 전화해서 니들 지금 뭐 하는 건데 언더커버야 언더커버 이 씹새끼야 이러고 그 전화를 끊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 경찰이 제일 멋지게 그려진 영화라는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더 이렇게 멋지고 유능하고 댄디하게 그런 영화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멋지게 저는 이거 나왔어요. 보면서 이제 민간인 사찰 얘기하고 연결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까지 엔딩 크레딧 다 봤어요. 네. 촬영에 협조해 주신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경찰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소재를 또 민간인 사찰로 갔을까? 이게 묘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접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그냥 나오면서 굉장히 특이하더라고 그게. 분명히 경찰의 협조를 많이 얻고 경찰의 우호적인 영화인데 안에 들어가는 얘기는 또 민간인 사찰인 거야. 근데 민간인 사찰의 경우에는 하더라고요. 그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 국무총리실하고 자료들이 그다음에 있는 거죠. 국정원 쪽 뭐 이게 민간인 사찰을 한 걸로 짐작된다고 이제 그때 그 뭐죠 김종익 씨인가 그 국민 한마음인가 KB 한마음인가 운영하시다가 민간인 사찰 당하고 막 그래서 그러셨던, 나왔었죠. 성함 잘 모르겠다. 네 김종익 씨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회사를 그때 한참 회사를 예, 뭐 난리 거의 났었죠. 그때 뺏기다시피 팔고 뭐 이러셨던 방송에서 인터뷰도 방송 여러 많이 번 했어요. 하셨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셔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거는 아무리 합법적이지 않지 않아요. 불법적인데 그 한목적적인 그러니까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수단이 너무 잘못된 거라서 왜냐하면 이 정말 0.001도만 틀어져도 굉장히 안 좋은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99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돼야 되냐 아니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99명의 범죄자를 놓쳐야 되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그 형사법 원칙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라도 맞지 말아야죠. 낳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 예컨대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어떤 그 형사법적으로 벌을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죽인 게 확실해도 시체가 발견이 안 되면 살인범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건 정말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좋은 용도로 쓰일 소지보다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절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건 저는 그 헌법의 그 정신으로 비춰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국가라는 조직의 제일 큰 그 목적이자 만든 이유가 그 안에 개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안에 국가를 운영하는 그 조직 자체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네네. 국민인 마찬가지고. 네네. 이게 합의거든요. 합의.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5천만 명 이상 네. 개개인이 합의를 해서 5천만 명 각각의 행복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비밀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의 합의하에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합의를 국가가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국가가 한 명의 개인을 힘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파워가 일단 비겁한 거고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합법적인 폭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합의해 준 거잖아요. 경찰과 군인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죠. 근데 그걸 개인의 사찰, 개인을 감시하고 비밀을 캔데 쓴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헌법을 위헌이죠, 위헌. 그걸 아는 사람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진짜 거야. 이재익 PD는 모든 면이 그걸 아는 사람이네요. 그 정치적인 성향부터 시작해서 영화 시나리오부터 정말 이건 시작해서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그 정당한 근거가 이게 이만큼이면은 네. 들여다봐도 되느냐의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 거야. 그렇죠. 자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그쵸.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얘가 우리나라에서 뭐 어마어마한 폭탄을 터뜨릴 것 같다라고 자기가 그걸 판단 기준을 내려버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자의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부분인데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이 조직의 어떤 유능함과 조직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아까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쉴드를 치는 지점이 있어요. 쉴드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인 사찰이란 게 예를 들면 100건이 있다. 100가지의 용도가 있고 100가지의 쓰임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나 두 가지쯤은 정의로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농구 선수가
슛을 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샤키로니예요. 예를 들면 샤키로니는 자유투를 잘 못 넣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샤키로니의 자유투를 쭉 지켜본 사람들은 샤키로니이 자유투를 잘 못 넣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샤키로니를 모르는 사람인데 샤키로니이 자유투를 넣는 것만 편집한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샤키로니는 자유투를 잘 넣는 선수구나. 저 선수는 자유투를 잘 넣는 선수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간인 사찰 문제를 쭉 다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가지나 이렇게 부분 경우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민간인 사찰이란 게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불법적이고 정말 쓰이면 안 되는 용도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쉴드를 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찰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 모든 사실은 요즘에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내 이메일 까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뭐 이메일, 뭐 전화, 뭐 내역, 통화 내역, 뭐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워낙 CCTV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행적을 만약에 마음 먹고 까면은 바로 깔 수가 있더라고. 어디를 갔는지 다 알아. 네네. 버스 안에 다 있거든. 네. 뭐 다 있거든. 어디 네. 어디 다 있거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블랙 되는 지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미리 찾으려면은.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까질까봐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이 여기 많이 안 놀라게. 아니 어떤 분이 메일 하나 주셨더라고. 영등포 L 호텔 그 CCTV 만약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몰카 아니, 나오면 그래서 어떡하냐고. 나도 해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7번쯤 얘기했는데 뭐 이게 Is that something new? 이러면 거기 보면은 이제 CCTV가 이렇게 클로즈업 된 장면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상표가 나온 장면이 딱 한 번 있어요. 상표가 이제 아이디스라고 나오는데 그 아이디스가 이제 국내에서 저 CCTV 관련 1위 업체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CCTV 관련 보안 업체로서는 되게 먹어준 업체인데 제가 그 회사 주식을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꽤 돈을 벌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디스 홀딩스랑 아이디스란 이제 두 개 회사로 분리가 돼 있는데 지주회사랑 이제 자회사라고 뭐 코텍이라는 회사도 인수했고 거기에 이제 김영달 사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 회사를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CCTV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CCTV 기술을 알아 이 회사를 계속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그냥 CCTV가 그걸 이제 뭐 일반적으로 PVR이니 뭐 이런 그러니까 DVR이니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그 MVR이란 개념이 있는데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영화 나오는 MVR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정말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영화에 나오는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심지어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의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삶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때 CCTV 기술이랑 지금 CCTV 기술은 다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한 근 10년 됐죠. 네. 10년 넘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사람의 그 눈을 가지고 인식을 해야만 인물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패턴만 인식해 놓으면 그러니까 패턴만 인식시켜 놓으면은 사람의 행적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그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좀 비교해 주시죠. 때깔은 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고 충격적이었죠. 뭐랄까 하이테크놀로지 막 이런 느낌이잖아. 아우, 첨단 재밌었지. 첨단을 걷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보진 않았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현실감 넘치고 그 액션이 좋죠. 또 하나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약간 더 SF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감이 멋있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인데 여기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은 실제니까 훨씬 더 리얼 현실에 가까웠다. 감시자들의 거의 뭐 이거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사건 자체가 막 그렇게 크고 드라마틱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 범죄에서 CCTV나 뭐 이런 거 패턴 분석하고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만 해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인공위성 동원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유일하게 비현실적인 건 저렇게 예쁜 경찰이 있을까 하는 정도가 비현실적이고 한효주 씨가 너무 형사치고는 예뻤다는 생각 정도 빼고는 007 시리즈 아마 초반편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전화기 한 대면 007이 할 수 있는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정말 사진 찍고 음성 녹음하고 이걸로 자료 막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그때하고는 지금. 그 십몇 년 사이인데 진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거야 분명히.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촬영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촬영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촬영 어떻게 보셨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얘기하자면 그 설경구가 정우성을 쫓다가 네.
뭐 한 3층쯤 되는 높이가 대략 한 3, 4층쯤 되는 높이에서 정우성이 먼저 뛰어내려요. 그리고 설경구도 뒤따라 뛰어내리고 그때 보면 카메라 같이 떨어져요. 그 장면 보셨어요? 네네. 어. 그 설경구가 정우성 떨어지는 장면이랑 설경구 떨어지는 장면이 좀 다르죠. 좀 다르죠. 네. 그 지점을 딱 보면서 내가 이거 촬영 엄청 신경 썼구나 생각했습니다. 특이하게 찍었죠. 특이하게 찍었어. 그 카메라 같이 떨어진다는 것도 특이했고 둘이 그 떨어지는 패턴이 달라요. 근데 정말 제일 정확한 지점을 좀 준 것 같아 카메라에. 정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경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카메라가 같이 움직였어요. 차유란 감독이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인 케이스고, 정우성 같은 케이스는 위에 이렇게 약간 부감 느낌으로 달리긴 같이 달렸는데 따라 뛰었지. 밀착된 게 아니라 따라 뛰었어. 따라서 뭐 뛴 느낌. 그러니까 좀 따라 약간은 뛰다 다르죠. 멈춘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따라 뛰다가 쾌감을 멈춘 처음 상태에서 느꼈던 게 그 아저씨에서 네. 이정범 감독이 만든 네. 아저씨에서 네. 원빈이 다다다다 그 가가지고 장면 창문을 깨고 어. 탁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되게 시각적인 쾌감이 있었잖아요. 요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개발한 느낌. 이거 뭔가 그 얘기하자면 되게 많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멋졌던 게 저는 그 뛰어내린 신이었어요. 저는. 그 보면은 이 김병서 감독이 사실은 촬영 감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촬영이 되게 특이한데 크게 보면 영화가 카메라가 3개로 나뉘어요. 스테디캠, 그다음에 핸드헬드 데모찌, 그다음에 헬리캠 3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뭐 보셔서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그 스테디캠으로 찍었을 때 그 장면들하고 핸드헬드로 찍었을 때 데모찌로 찍었을 때 장면하고 그 느낌 차이를 왜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찍었는가를 구분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데모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한 무슨 7회인가요? 데모찌 데모지 특집 한 번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데모지와 이 핸드헬드와 뭐 스테디캠 정확한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그 촬영만큼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특급이 아니었나. 되게 모든 것들이 촬영은 다, 그러니까 촬영에서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던 저도. 것 같아요. 그게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이에요. 공동 감독으로 그동안 수많은 촬영 감독으로 그 경력을 쌓았던 감독이 참여를 했어요. 네. 촬영만 했던 전문가인데 네. 여기에 이제 자기의 정서나 이런 걸 담아서 영화를 만들어낸 거야. 음. 거기서 얼마나 신경을 촬영 같은 것들이 미장센이나 모든 구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촬영이 잘 됐다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네. 스피드예요. 음. 스피드가 바로 얀드봉의 얀드봉. 뭐 원초적 본능이나 이런 데서 카메라 촬영 감독으로 감독이셨던,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다가 네. 본인이 직접 내가 메가폰을 잡고 연출한 작품이 스피드인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이거는 스피드는 내용도 좋지만 촬영으로 한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장면 하나하나마다가 정말 이렇게 정확해. 입을 벌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장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만약 이제 그 감독이 김명수 감독이 자기의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촬영 감독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막 쏟아부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 정우성 씨가 건물 위에 있는 장면 그 같은 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허투루게 찍은 게 없어요. 막 만화 같아. 옆으로 돌리고 막 무슨 만화 같은 데서 보는 느낌 있잖아. 지미집 돌리고 막 별걸 다 하더라고. 그래서 와. 그거 잘못 찍으면 그냥 되게 밋밋해요. 병신 같아 그냥. 그냥 병신 같아. 아무리 정우성이어도 잘못 찍으면 병신 같은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살아있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촬영에 있어서만큼은 올해 뭐 촬영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캐스팅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뭐 한효주 얘기 좀 하고 싶어 했잖아. 한효주? 한효주라는 배우가 매력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어떠세요? 그냥 그랬는데 이 영화 보고 매력을 좀 느꼈어요. 어. 그래서 아까워한 거예요. 저는 한효주 괜찮다, 잘 나왔다 했는데 마지막에 설국구가 따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이 사람아 지금 뭔 소리란 뭘 따먹어? 좋은 그 클라이막스를 삼다수나 따먹어 이 사람. 정선 작가 사오. 이미 헛개수를 따먹었다. 얘는 하루에 한 번 사과하잖아. 저는 하루에 하나만 따먹어요. 아니 난 한효주라는 배우가 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등장하는지 이해를 못했어. 정말 진짜 매력이 너무 없었거든. 근데 진짜 자기 거 한번 찾았구나.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내가 별로 좋아하는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은 정말 예쁘게 잘 소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효주가. 저는 그 설경구 씨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설경구 씨가 그 말하자면 박하사탕에 나온 강철중의 느낌으로 이렇게 소모되는 게 좀 그래서 그랬잖아. 같은 느낌인데 느낌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근데 이제 본인이 아까 그 뛰어내리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위에서 이제 촬영이 부감으로 내려가잖아요. 창문 깨고 뛰어내릴 때.
진짜 흰머리가 그건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지, 맞지. 본인이 의도한 거야. 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강철중이 아닌 거야. 어. 항상 그 주인공의 위에서 얘기하던 형사 반장, 뭐 고참, 자기가 이제 그거가 돼버린 거야 이미.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연출을 하기 위해서 염색을 하얗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확실히 이번에 잘 살더라고요. 아 이제 설경구 씨는 우리가 그때 그 잭 더 자이언트 킬러에서 이완 맥그리거처럼 아 트레인스포팅의 이완 맥그리가 아니라 누구의 이제 주인공의 삼촌. 주인공의 큰아버지, 주인공의 팀장. 아 이렇게 됐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잔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잣잣 가도록 하겠습니다. 잣잣 뭐 있었나요? 뭐 일단 다람쥐하고 꽃돼지. 뭐 다람쥐, 꽃돼지, 뭐 원숭이, 전 뭐 당연히 잘 씌어요. 이거는. 코브라, 뭐 왜? 너무 이뻐. 뭐 더 뭐. 아니, 그러니까 냅둬요 그냥? 너무 이쁜데 냅두남? 내가 보기엔 달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달랄 틈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니 이 100%. 아니 좀 바쁘긴 바빴다. 좀 바빠잖아. 이 쉴 틈 없이 몰아치잖아.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바빠요. 너는 저도 바빠요. 너는 그거 하느라 바쁜 거고 그 다르지 마. 아 저도 바빠요. 제가 김은정 얼마나 PD, 바쁜데. 김은정 PD는 그러면 어떻게? 다람쥐하고 꽃돼지. 아우 느낌은 100%인데 어떤 그 정서적으로는 100%야. 근데 과연 시간이 있었을까? 그 내가 봤을 때 그 정보과에 어디 뭐 숙직실 같은 거 있겠지? 있지. 있겠지? 그리고 캐비넷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면을 왜 보여줬을까? 둘이 들어가긴 힘들다.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또는 가능하다. 둘이 들어 그래 뭐 좀 틈이 있었을 거야. 그래. 그렇지. 저는 잣으로 아니 이 정도로 이쁜데. 아유. 아니 근데 그래. 둘이 너무 교감하는 장면이 많아. 막 이렇게 막 스타일 겹친다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 헤드폰 끼고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서 둘이 사실 정서적으로는 이미 잣이야. 그리고 막 아 정서적으로는 자시야. 나도 얘기한다니까 동의해. 주고 싶어 했어. 하지만 받을 틈이 없었어. 있어. 나도 어떻게든- 바쁘다 승훈아. 어떻게 승훈아 형도 오케이. 바빠. 자, 이승훈님 자. 어떻게 겨자씨만한 틈이 있으면은 어? 주고 받을 수 자,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다음 그- 이거 팀장. 저 이 영숙이랑 실장. 황반장, 설경구랑 진경 씨. 전 잣. 너무 오래 붙어 있었어. 아이, 그거 뭐 올해부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녹음기를 켜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진다. 왜 책임을 지겠어요? 100%입니다. 저는 앉았다고 보는데 어. 거기서 보면 그게 나와요. 해숙이 동생 영숙이. 그 말을 끊임없이 해요. 해숙이 동생 영숙이, 해숙이 동생 영숙이. 해수기랑 잤나? 그거지. 올인. 야 이 새끼. 올인 나 올인. 그거야. 이 실장 언니랑 잤네. 아니 해숙이하고 영숙이하고 둘 다는 안 될까요? 설경구의 캐릭터상 그건 아니야. 나 기분 좀 안 들어갈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야 너 크리에이터다 완전. 왜 해숙이 영숙이는 왜 안 되죠? 아 진짜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다. 좌해숙 우영숙. 나 여기 인. 전 잤다고 봅니다. 여기 인. 아 부정하고 싶은데 이거 뭐 이미 2대1로 져가지고 100%입니다. 그러면- 좌해숙 우영숙. 좌 그부 해숙이랑 할 때는 좌삼삼, 영숙이 할 때는 우삼삼. 좌삼삼, 우삼삼. 자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왜 하마 있잖아요. 하마 저 범인 중에 뚱뚱해 가지고 나중에 저 신당동에서 걸리는 그 사람들이랑 그 방에서 나오는 여자랑 저는 앉았다에 과감하게 겁니다. 왜? 쓰레기 봉투도 버려줬는데? 그 앉았다에 걸어요. 왜? 아 그 저기 저 명함 안 되나? 보고 그 뭐 커피 여자인지 뭐 하는 안 쓴 거야? 그 저기들 그 이렇게 거기 드나드는 티켓 사람들 티켓. 아, 안 쓴 거야? 발기불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너무 뚱뚱하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거기 콘돔이 없어. 콘돔 나오지 않아? 콘돔 케이스 하나 나오는 거 같은데? 없다니까. 크리넥스도 반건조 크리넥스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도 앉아서 인합니다. 보통 티켓 못 짰, 이러면은 못 짰. 콘돔 바뀌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냥 하지 않을까? 아 그냥 휴지도 없어. 반건조 크리넥스가 없었어. 못잣. 못 짰. 안자네. 아니 그렇게 소세지만 맨날 먹는데 되겠냐고. 그렇게 인스턴트 뚱뚱한데. 식품만 그냥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안 돼. 막 그냥 인정. 내 앵간함 자신데 이거 인정한다. 아, 그지? 못 짰을 것 아, 같아. 오케이. 느낌에. 나 하나 더 있는데. 뭐? 타조. 아, 타조가 그래. 타조가 그래. 다람쥐랑 한 거야. 그래. 준호랑 했는데 타조 몰라 타조? 크네 여자애 키 크네. 여자애 크네 있잖아. 여자애 키 크네. 팀원들 아, 처음에- 중에 영화 안 봤니? 야, 여자 처음에 지하철에서 부딪히잖아. 어머 이 남자 뭐야 하는.
걔 여자였어? 난 한효주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 여자 야, 이 여자였어? 외모 지상주의자야. 아, 난 한효주밖에 안 보여. 한효주, 한효주가 입사하기 전에 경찰에 들어오기 전에 말이야. 타조랑 다람쥐랑 잔 거야. 술 먹고 어떻게 하다가 뭐 타조가 꼬셨겠지 당연히. 다람쥐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 두 번 정도 잤어. 근데 제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다람쥐가 멀리 하는 거지. 타조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애가 까칠하다는 느낌 못 받았니? 그런 경우에 100% 이렇게 조직 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어떻게 자긴 잤는데 잔 이후에 쌩까면 여자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까칠해지고 표정들이나 이런 게 딱 그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 느낌이었어. 그래. 인정? 인정. 인정? 인. 인정. 오케이. 표정 연기가 좋았어. 이걸 의도한 거라면 타조는 정말 올해 조연상 받아야 돼. 다람쥐랑 하고 버림받은 역할을 너무 잘 소화했어. 저는 뭐 타조 다람쥐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니? 그렇지. 난 진짜 충실하다니까 직업에. 더 이상은 없죠? 더 이상 없어. 더 이상은 있는데 굉장히 무리한 게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또 막 이상한 거 뭐 정우성이랑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니야. 하여튼 안 할게. 정우성, 김병호? 아, 내가 안 한다니까 이 새끼야. 이런 게 무리한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아까 우리 저 김민혜님이 보내주신 조이석, 김병석 거기까지가 한계였어.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거기까지가 한계였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볼보 뭐 별점 갑시다. 전 제일 좋았던 건 일단 영화 재밌어요. 재밌지 않았어요? 좀 보는 내내 재밌더라고 영화가. 안 좋았던 점 아까 세 가지 짧게 얘기했잖아요. 깔아놓은 복선 이딴 것들. 이걸 사실 살리려면 이렇게 갔어야 했어. 저보고 시나리오를 각색하라고 친다면 그 마지막에 이태원에 있는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둘이 만나. 근데 사실 정우성이랑 한효주랑 영화 초반에 한번 비슷하게 스친 적이 있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근데 둘이 뭐 감시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쳐도 한효주가 계속 손톱을 두드려. 뭔가 볼줄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정우성이 그 손만 본 거야. 뭐지? 하고 쓱 보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영화 뒷부분에서 스페인 식당에서 만나서 정우성이 이렇게 있는데 한효주가 손을 두드리는 걸 보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쾌감이 있잖아. 쫙 오르는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잖아. 아 역시 이재혁 선생님의 시나리오는 그걸 아는 사람이 쾌감이 있네요. 아 쾌감이 있어. 제가 그 원더풀라드 썼을 때 그 시내 아이비전 대표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작가 다 좋은데 복선이 한두 개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저 멜로고 로맨틱 멜로지만 아무리 복선이 하나도 없는 거 좀 그걸 아는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자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리고 당연히 보리고 별점 3개 반 드릴게요. 김종 PD님. 예, 저도 보리고요. 별점은 3개 드릴게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은? 일단 재밌다는 거 저도 공통적으로 똑같이 생각했던 거고 아쉬웠던 점은 전 원작을 본 사람이니까 네. 원작가의 그 홍콩 정서가 아니야. 근데 너무 그대로 갖고 왔어. 물론 좋게 확대 재생산한 부분이 많아요. 좋은 부분이 너무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데 아쉬운 부분도 있다. 아쉬운 부분을 굳이 말하자면은 여긴 홍콩이 아니야. 홍콩이 아니야. 서울하고 홍콩은 너무나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을까요, 그러면? 그냥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많은 단점들 있잖아요.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느슨하게 봐주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점은요? 3개. 별점 3개. 저는 좋았던 점은 그 논리에 기댄 영화에 외피를 쓰고 사실은 정서에 기댄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영화에 되게 없던 스타일이고 인물의 전사 없이 그냥 깔끔하고 건조하게 가는 게 우리나라 영화의 그 질척질척함이 없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메이킹도 되게 좋았고 뭐 흠잡을 데 없고 아쉬웠던 점이라 그러면 역시 그 우연을 가지고 복선인 양 가장하는 그게 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근데 그게 결정타니까. 그게 뭐 사소한 거면 상관없는데 너무 결정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재밌게 보려면은 그냥 보셔도 그냥 막 보셔도 재밌고 정서에 기대서 보셔도 재밌고 줄거리 따라가셔도 재밌고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촬영에 대해서 촬영이 되게 그 주의 깊게 보시면은 촬영을 되게 재밌게 한 영화이기 때문에 촬영을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볼 드리고요. 별점은 3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대강 마무리하고 저 메일 주소 소개 한번. 우리가 메일 주소 요새 메일이 굶주리지 않았나 봐 우리가.
건방 져졌어. 셋이 아주 그냥. 오만해. 건방 져졌어. 겨자씨만한 오만함이 있어. 자 버립시다. 우리 겨자씨만한 오만함이라도 버리고. 다음 주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겠지 한 생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너희들도 좋다고 했잖아. 자,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시네타운 그리고 숫자 19 19 골뱅이 gmail.com. 네, 메일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메일 보고 있습니다. 이재 PD님 이제 좀 잊혀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건데 네. 원고료 언제 내나 이 개새끼야. 아직 입금 안 돼. 입금되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고료는 12만 원이에요. 우리 한번 술 먹으러 갑시다. 저 다음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여론이 그쯤 되면 줘야 한다는 게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사람들이 여론이 줘야 된다로 지금. 다음 주 영화가 두 개가 있거든요. 퍼시픽 림하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사실은 당연히 퍼시픽 림을 하려고 했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스티븐 소더버거 감독이 이제 스티븐 소더버거 감독 그 작품인데 감독이야? 감독이 스티븐 소더버거. 감독작이야? 어. 제작작이 아니라? 근데 야. 그러니까 또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야. 그 선언을 했어. 은퇴 선언을 했어요. 장편 영화를 찍는 마지막 영화래요. 지난번 헤이와이어에서 너무 롱테이크를 너무 길게 찍었는데. 아다다다다다다. 우리가 소더버거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인데 요거는 좀 난 사이드 다르게. 이펙트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근데 나는 상영관은 되게 없을 거예요 아마. 또 김포시 집에 가야 되나? 자 그럼 사이드 이펙트 할까요, 김은종 PD님? 저는 좋습니다. 오케이. 사이드 이펙트로 그럼 좀 보기 힘들어도 요걸로 한번 우리 신경 소더버그 써요. 형님의 아다다다 신공이 여기도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퍼시픽님은 기회 되면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사이드 이펙트를 하는 걸로. 주드로 채닝 테이텀, 캐서리 제타 존스 어마어마하네. 마지막 또. 작품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이 또 본인 인맥도 다 동원했네. 이렇게 해놓고 드라마 한 100개 찍는 거 아니야? 지금 미드 100개 찍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저 이준익 감독님도 곧 돌아오세요. 세상에 또 마지막이란 또 없습니다. 이게 또 서태지도 음반 나올 거예요. 언젠가 또 돌아오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주 영화 제가 서태지 얘기를 괜히 했나요? 수미상관 기법인데. 이 사람 복선이 뭐. 있어 복선이. 이 사람. 사람아 방송도 복선 있어야지. 이 사람.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 사이드 이펙트 하기로 하고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60일의 감시자들 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